예, 지금부터 제 141차 현병환 교수의 바이오 창업 성장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조금 잠을 설치셨겠네요. 어제 선거 때문에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요, 바이오 제약 분야의 최근 오픈 이노베이션 동향이라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들어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지금 이제 그 전반적으로 글로벌 제약 산업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은 너무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 시장이라든가 동향이라든가 기술 개발 환경이 변하고 있는지, 또 그런 총론적인 얘기와 더불어서 기업단에서 소위 말해 빅파마들의 한 개 기업들은 지금 어떤 전략을 가지고 뭘 하고 있고, 뭐 어떤 제품들을 지금 애로를 라이센싱 아웃을 라이센싱 인이죠. 라이센싱 인을 하려고 하는지 저희 기업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아주 귀중한 정보를 기업단에서 자세한 정보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분은요, 진태준 대표님이신데 주식회사 C큐브 랩의 대표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특이한 경력을 가지셨어요. 학력은 서울대 법대를 나오셨고, 워싱턴 대학교, 미국 워싱턴 대학의 법학 박사를 받으셨고, 또 국제 변호사를 하고 계신데, C큐브 랩을 창업을 하셨고요. 지금은 바이오 쪽에 많은 지금 컨설팅을 지금 하고 계시고, 그전에는 이제 맥켄지, 그 유명한 맥켄지, 그 다음에 딜로이트 이런 데서 파트너로 또 컨설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업단에서 굉장히 자세한 정보를 컨설팅 입장에서 아마 들으실 수 있어서 아마 새로운 시각의 정보를 오늘 공부하실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또 Q&A를 많이 해주시면은 또 자세한 정보를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진태준 박사님 이렇게 나오셔서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탁합니다. 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사실 부족한 것도 많을 텐데 이렇게 좀 약간 좀 과하게 저를 좀 칭찬을 해주셔서 저도 약간 좀 낯이 뜨겁고요. 오늘 그 현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주제는 기존에 저희 이제 이 유튜브 강좌에서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시던 시각과는 좀 약간 다른 시각일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사업을 만들고 기술 사업 하시는데 필요한 그런 요소들을 많이 검토하셨다면 아마 오늘 보실 것들은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떤 이제 트렌드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이제 제 소개 자료 간단히 있습니다. 방금 이제 현 교수님께서 뭐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뭐 제 소개를 다시 길게 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원래 처음에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변호사로 시작했다가 재미가 없어서 이제 한국 들어오면서 컨설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여 년 컨설팅을 이제 파트너까지 될 때까지 일을 했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SK그룹과 두산그룹에서 장기간 임원으로 근무한 후에 6년 전에 이제 저는 퇴임을 했습니다. 퇴임하면서 지금 이제 저희 회사를 만들었는데, 저희 회사를 만들면서 시작한 일이 이제 충청북도 바이오 산업국과 이제 공조해서 뭐 당시에는 이제 사실 오송 지역에 지금 이제 많이 커졌지만 이제 뭐 사업을 만들기 시작하는 초기부터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정책 기획도 같이 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좀 기획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내용들이 포함된 바이오 벤치마킹 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한 3년 반 정도 운영을 이미 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1년에 2기수씩 해서 이제 벌써 6기까지 끝났고, 근데 그 강좌의 총론 부분 중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걸 지금 발췌해서 제가 공유 드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오늘 이 강좌를 보신 이후에 이제 지속적인 관심이 생기시면 충청북도 그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이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쪽에 문의를 하시면 향후에 팔로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PR 아닌 PR을 좀 했고요. 바로 이제 좀 저희 회사가 했던 일들 좀 보여드리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왼편은 저희 회사의 주요 연역이고요. 저희가 주요 정보기관들 및 국내 대기업들, 뭐 포스코나 대림그룹 포함한 이제 대기업 또는 뭐 지자체, 중앙정부 쪽하고 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가 했던 일 중에 특히 이제 지자체나 중앙정부랑 일하는 부분은 스타트업 엑셀러레이션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70% 정도가 바이오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드린 바이오 기업이 후속 투자를 유치한 게 지금까지 한 1,240억 정도 됩니다. 금년에 세금
군데가 상장 예정 또는 상장 추진인 곳이 돼서 저도 이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물론 이제 지분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저희가 지분을 갖기 위한 노력도 나중에는 하겠지만 이런 그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좀 실전적으로 업계에서 국내에서 이제 사업을 만들고 키워가면서 어떤 과정과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경험도 저희가 많이 쌓았고 또 그 과정에서 저희가 알게 된 게 국내 이제 바이오 기업들은 대부분 뭐 제약 기업들 마찬가지지만 혼자 사실 임상할 수 있는 돈이 없으시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돈이 들기 때문에 그 돈을 다 사실 조달하기가 어려우셔서 보통은 이제 라이센싱 아웃을 많이 하시게 되죠. 뭐 공동 개발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과정들을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사실은 개척해 가셔야 되는가에 대한 많은 힌트가 오늘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자료들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좀 내용을 갖고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안경을 쓰겠습니다. 가까운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제약 산업의 규모하고 이제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제약 산업의 시장 규모가 2020년 정도 기준에서 이제 25조 원 내에 정도 됩니다. 꽤 잘 성장하고 있어요. 1년에 4 내지 5% 성장률로 성장하고 있으니까 뭐 적지 않은 성장률입니다.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좋은 사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제약산업 그 25조라고 하는 돈이 전 세계 제약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1.4%죠. 환율 1,200원 쳤을 때. 그런데 사실 근데 이거를 뭐 갖고 비교를 하시면 되게 수월하시냐면 우리나라 GDP가 글로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비 산업별 비중이 유사하냐 아니냐를 보면 우리 제약산업이 과연 산업 평균, 우리나라의 나라 평균 대비 약간 뒤처져 있느냐 또는 앞서가고 있느냐를 보실 수 있고요. 우리나라 GDP가 글로벌 랭킹으로는 10위인데 비중으로 치면 1.89%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근데 1.89% 대비 1.4%면 사실은 훨씬 작잖아요. 제약산업 비중이. 그 얘기는 네.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아직은 제가 후진적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뒤처져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평균보다는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사실 분발할 필요가 있죠. 글로벌 제약산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거든요. 전체 시장이 지금 한 4, 5년 전만 해도 시장 규모가 1,300조였는데 지금 1,600조입니다. 근데 이게 한 2, 3년 지나면 2,000조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가는데 국내 제약산업이 지금의 4, 5% 성장 속도만 갖고 가면 그냥 지금 1.3%, 1.4% 비중을 넘어서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점프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이 필요할 거냐? 지금 사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는 이제 창업을 기획하고 계시나 이미 창업하신 분들일 텐데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크게 성공하셔서 우리 제약산업 또 바이오 산업의 규모를 키워주시는 게 저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조금 들어가서 저희가 이 제약산업 전체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분야가 좀 더 좀 유망이라는 표현보다 좀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고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느냐를 보시면 크게 이제 여기 써 있는 게 종양, 온칼러지, 그러니까 암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암이랑 그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 그리고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 요 세 종류가 연 증가율이 두 자릿수 정도 됩니다. 한 10에서 11% 정도. 그 나머지 그 질환들에 대한 치료약이 가져가는 시장의 성장률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거죠. 요 세 가지 영역이 사실은 요새 이제 뭐 시장의 트렌드,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이와 아울러 한 가지 오른쪽에 좀 더 여러분들이 조금 유념해 보실 건 희귀질환 부분에 대한 관심의 증폭입니다. 그러니까 희귀질환 분야가 어떻게 보면 사실 돈이 잘 안 될 것 같으시잖아요. 환자 수가 몇 명이 안 그렇죠. 되고. 네. 근데 희귀질환은 사실 대부분 유전자 질환이 많기 때문에 치료약이 비쌉니다. 치료약 비싸고 환자가 얼마 없으면 사실 개발하면 손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정하기 위해서 이제 각 나라가 이제 올펀 디지즈에 대한 여러 가지 룰들을 갖고 있고 이제 뭐 보험 급여의 급여 특례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제도들이 점점 희귀 질환의 우호적인 분위기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글로벌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희귀질환 치료제에 집중하는 회사 뒤에 저 로슈를 보실 텐데 로슈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유전자 치료제 개발을 통해서 희귀질환 치료제 쪽으로 가는 일본의 이제 1위 기업인 다케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기업을 포함해서 상당수의 많은 기업들이 희귀질환에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창업을 기획하고 있거나 또는 이미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희귀질환 분야에 대한 연구를 검토하시는 것도 앞으로는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일 거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될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종양, 당뇨, 네. 자가 면역 등등이 그리고 희귀 질환을 포함해서 네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VC들이 지금 투자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분야네요. 그렇죠. 사실 이제 우리나라 치료제를 우리나라에서 신약 개발하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제가 좀 과정입니다만 굉장히 많은 분들은
언칼러지 쪽입니다. 저희는 네. 사실 글로벌 시장도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VC 분들, 투자자분들이 희귀 질환 쪽에 집중한다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제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조금 리스키한 거죠, 그분들이 볼 때. 근데 네. 아마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투자자분들도 있을 텐데 희귀 질환 중에 급여 등재의 우호적인 분위기로 국내든 해외든 움직여가는 영역이 있으면 고려해 볼 만하다. 제가 만약 투자자라면 미래에 이제 어떤 시장을 선점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요점 위주로 아마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거는 2020년도 기준에 글로벌 랭킹 1위부터 100위까지 매출 순입니다. 매출 순으로 제가 기업들 다 넣어놨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거라 아마 나중에 이제 이 녹화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챙겨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메시지가 몇 개 있습니다. 제가 빨간 체크 표시를 기업들 한 10개 정도를 해놨어요. 탑5 다 해놨고, 밑에 이제 한 15위, 16위까지도 몇 개 해놨는데, 이 기업들은 뒤에 제가 여러분들께 개별 기업별로 분석 내용과 최근에 이 기업들의 트렌드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체크를 해놨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16등이 바이엘의 제약 부문이 써 있는데, 제가 점선이 이렇게 거져 있어요. 그게 이제 매출 기준으로 200억 달러, 그러니까 한 25조 원 정도 규모니까 딱 여기가 우리나라 제약산업 전체 합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약산업 전체 다 합쳐봐야 아스트라제네카나 아니면 바이엘의 제약 부문 하나보다 규모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덩치를 키운 노력이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금액 규모가 중국의 이제 1위 사업자가 샹하이 파마인데, 샹하이 파마도 매출이 한 25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중국의 업체 하나 규모 정도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사실 이 출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1위 기업의 등수가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 지금 이제 여기 주제는 토레아 컨설팅 걸 제가 썼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100등이 매출 2조 정도 되는 회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1위 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셀트리온, 또는 이제 유한양행 이런 쪽에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유한양행은 셀트리온이 이 안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근데 다른 자료에는 한 80위권 정도의 우리나라 기업이 유한양행하고 셀트리온이 들어가 있게 나오는 자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도토리 키재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100위권 안으로 많이 들어올수록 참 좋을 텐데, 이 자료를 보시면 색깔이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살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게 일본 기업들입니다. 닷개들을 포함해서. 이 100개 기업 중에 13개가 일본 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하늘색으로 해놨는데 여러분들은 또 회색으로 보이실 수 있겠네요. 하늘색으로 표시된 회사들은 홍콩계 기업 2개를 포함한 중국 기업입니다. 차이나요. 네. 근데 차이나 기업이 18개예요. 18개. 그러니까 중국 18개, 일본 13개인데 우리나라는 한 개도 못 들어가 있는 거죠. 이 한 숫자만 개도 놓고 없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삼바도 안 들어갑니까? 네? 삼바도, 삼성바. 삼바는 셀트리온보다도 매출이 작습니다. 아, 삼바는 1조 1천억 정도 되고, 이제 다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네. 셀트리온이 1조 8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데이터를 보면 셀트리온이 110위권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2조에서 1조 5천억 사이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삼바나 아니면 셀트리온이 어떻게 점프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사실 주어진 숙제 중에 하나이겠죠. 그 외에 저기 로슈나 파이저 같은 1, 2기업의 매출 보면 이제 우리 돈으로 한 60조 정도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다른 데이터를 보시면 잔슨앤존슨이 1위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잔슨앤존슨이 그 자회사의 얀센 매출만 하면 한 45조 정도 되는데, 얀센의 잔슨앤존슨의 헬스케어 매출 합치면 한 95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고요. 파이자도 여기 한 60조 정도로 되어 있는데, 파이자가 최근에 분사가 많이 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동물사업부가 조에티스라는 회사로 분사된 지 꽤 오래됐고, 최근에는 이제 비아트리스라는 회사가 마일란하고 이제 합병이 돼서 일어난 회사가 이제 특허 만료 부문, 우리로 치면 지네릭이랑 바이오시밀러를 합친 부분 정도 되겠죠. 그런 회사를 분사해서 떼어내서 아마 매출이 더 줄어들 겁니다, 앞으로는. 네. 이거는 분사되기 전에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BMS는 셀진과 합병한 데이터가 들어가서 이제 커진 거고, 닷게다가 12위인 이유는 샤이어라고 하는 아일랜드의 희귀질환 전문 치료제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닷게다가 한 20위권에서 10위권으로 팍 튀어 올라왔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글로벌 등수가 더 높은 회사를 인수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뼈를 깎는 노력이 없으면 사실 점프가 일어나기 어렵죠. 그래서 닷게다에 대한 내용도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매출만 보는 거는 과거를 보는 거잖아요. 과거에서 지금까지 흔적을 보는 건데, 좀 더 중요한 건 이제 미래 지향적 가치를 보는 거라, 같은 데이터를 저희가 기업 가치 기준으로 1등에서 100등을 다시 모아봤습니다. 그러면 순서가 달라집니다. 네. 물론 상위 한 5개 정도는 큰 차이가 없는데, 여기서 두드러지는 건 제가 이제 빨간 동그라미를 해놓은 게 2개가 있어요. 31위에 셀트리온이 있고 87위에 SK 바이오파마가 있습니다.
이 두 회사가 실질 매출에 비해서는 기업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받고 있어서 이런 순위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향후가 굉장히 기대된다. 이제 글로벌 평가 기관들이 볼 때 기대된다는 얘기고, 많은 분들이 이 기업 가치 어떻게 평가해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정해지는 시점이 있죠. 2020년 12월 말이면 그 시점에 상장된 기업들은 상장 시총을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고요. 시가총액이 나와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근데 상장 안 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상장 안 된 기업들은 가장 마지막에 투자받은 멀티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때의 기업 가치를 갖고 해서 그 두 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지렛대 잣대로 쓰는 거겠죠. 네. 이 데이터에서 제가 또 회색으로 칠해놓은 게 몇 개 있는데, 그러니까 파란색이죠. 파란색으로 칠한 거는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바짝 든 회사들이에요. 이름 딱 보시면 알 텐데 42위에 모더나가 있고 67위에 바이오엔텍이 있습니다. 모더나에 대해서 이제 mRNA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귀가 따갑게 들으셨는데, 사실 저도 기술은 잘 모릅니다. 제가 기술을 전공하는 사람 아니니까. 근데 저는 비즈니스 시각에서 모더나라는 회사를 보면 이 회사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만들어진 회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모더나가 자기가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이 mRNA 기술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이제 필라델피아 교수 출신의 그분한테 그 회사에서 라이센싱을 해서 그거 갖고 이제 속도를 내 갖고 이제 만든 거죠. 같은 기술이 사실 바이오엔텍에도 사실 라이센싱이 된 거고. 사실 이제 모더나가 너무 속도를 내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 기술 라이센싱에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특허 분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라이센싱을 주고받을 때 굉장히 특허 분쟁의 소지에 대해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더나는 이 코로나 시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분명히 특허 분쟁에 시달릴 게 분명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저기 살색으로 표시해 놓은 회사들은 매출 규모 대비해서 기업 가치가 현격히 높아서 미래가 기대되는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왼쪽 밑에 그 21위에 그 항서제약이 있어요. 중국의 항서제약이 이제 매출로는 한 2등 정도 되는데 면역 항암제 분야에서는 월등한 1위입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이 중국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거는, 이 중국 기업들은 글로벌 임상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중국에서만 임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중국 시장만 가지고 그렇죠. 그 시장이 사실 인구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중국 FDA죠, CFDA의 기준점이나 시각이 조금 달라서 글로벌 기업들이 딴 데서 다 임상하던 똑같은 걸 갖고 사실 미국 임상 저희 IND를 갖고 들어가면 리젝트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기업들은 중국 안에서는 굉장히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는데 그 대신에 글로벌로 진출하려는 의지를 가진 기업들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항서제약도 사실은 중국 중심으로 사실 사업을 키우고 있고, 우리 사실 저희 면역감염 억제 중에 PDY나 PDA란 그 면역감염 물질을 컨트롤하는 그 이제 키트루다를 사실 뒤에서 제가 머크의 키트루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키트루다를 이길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해서 이제 사실 저쪽에서 이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만 사실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 베터 제품이라고 부르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상세한 내용들은 써 있습니다만 좀 세부적인 거는 생략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기업 가치 순서가 매출 순서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걸 좀 참고를 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네네. 지금 화면이 끊기고 있는데 지금 잘 들리시나요? 아, 그래요? 예. 되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제가 써 있는 것 중에 한두 가지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이제 52위에 가운데 세 번째 줄에 위에서 두 번째 이제 베이진이 있습니다. 이게 중국 기업인데 사실은 창업자가 미국 사람하고, 그러니까 미국 이제 맥킨시 출신 사람이랑 중국 이제 샤왕 박사가 같이 만든 회사인데, 네. 이 베이진이라는 회사는 NRDO형 R&D를 하는 회사입니다. 뒤에 이제 바로 뒤에 저희 이제 신약 개발 트렌드 중에 NRDO 얘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처음부터 신약 후보 물질을 만드는 게 아니죠. 좋은 신약 후보 물질들을 발굴을 해서 자기는 R&D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NRDO형 모델로서 굉장히 조금 선도적인 테사로와 함께 그런 좀 길을 개척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뒤에 이제 그 56위에 이미노메딕스라는 회사가 이제 그 항체약물 접합체 회사입니다. ADC. 이 회사가 크게 뜬 이유는 이제 길리어드가 이 회사를 인수했기 때문인데, ADC가 최근에 2, 3년 사이에 핫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중 항체하고 아울러서. 그래서 ADC 기술이 제가 이제 처음에 이쪽 분야를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그게 약간 좀 소수였었어요. 이거 우리나라에도 이걸 다루시는 분이 많지 않고 글로벌에서도 하는 기업만 했었는데, 최근에 한 3, 4년 사이에 그 항체약물 접합체가 이중항체화도 굉장히 그냥 부각되고 있고 글로벌 임상이 핫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트렌드가 여기 나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또 설명드릴 부분은 그 엘라일럼입니다. 70위에 있는 RNA 간섭 치료제, RNAi라고 부르죠. 이 엘라일럼은 사실 로슈하고 굉장히 밀접한 회사예요. 이 회사의 창업자가
그 제가 성함은 잊어버렸는데 뒤에 나올 겁니다. 이 노벨 의학상 수상자입니다. 네. 이분이 이 RNAi 기술에 대해서 독보적인 특허를 갖고 이제 로슈에서 투자도 받고 많은 진행을 하다 로슈가 포기를 해요. 2006년 정도에 진행을 하다 너무 어려워서. 네. 근데 결국은 이 회사가 2018년인가 19년에 결국은 FDA 승인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로슈가 보면 좀 약간 땅을 치고 조금 아쉬워할 일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트렌드, mRNA, RNAi, ADC, 뭐 이중항체 이런 것들이 최근 많이 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외 기업만 얘기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약간 시간 내서 국내 기업 얘기도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빨간 줄 보이시죠? 그게 이제 3등과 4등 사이 빨간 줄이 1조 클럽입니다. 이 숫자만 딱 보면 1조 클럽에 3개밖에 없어요. 매출이 1조입니다. 매출이요. 예, 매출이 1조 클럽이죠. 사실 우리 기업 가치 여기다 평가하기 조금 어려워서 매출 갖고 좀 제가 잘 봤습니다. 20년 자료고요. 그 1조 이상이 된다고 하는 게 유한양생행, 종근당, 녹십자 3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4등의 대웅제약 가면 이제 9,400억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어떤 변수가 있냐면 대웅제약은 자회사 중에 대웅바이오가 있어요. 근데 대웅바이오의 매출이 3,3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대웅그룹은 사실 1조 클럽인 거죠. 어떻게 보면. 동아제약도 똑같습니다. 동아ST랑 동아제약 합치면 그게 또 한 1조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조 클럽이라고 부를 수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매출 1조 클럽이 5개 정도 되는데 여기서 2개가 빠져 있죠. 삼바랑 셀트리온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빠져있네요. 영 교수님 보실 때 아니 이게 데이터인데 여기 보면 출처 의학신문이거든요. 의학신문은 사실 이제 굉장히 유력한 데이터를 쓰는 곳인데 왜 여기서 셀트리온하고 삼바를 뺐을까요? 이게 이제 이 데이터의 출처는 제약바이오협회입니다. 근데 히스토리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셀트리온이랑 삼바는 제약기업이라고 보기에는 바이오텍 기업이죠. 그래서 바이오텍 기업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약바이오협회에 가입이 안 돼 있어요. 회원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제약바이오협회 일도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그분들을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하지만 이제 셀트리온하고 삼바는 굳이 이제 큰 뭐라고 할까요? 인터레스트는 없으신 것 같아요.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데이터를 별도로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52건까지 써놨는데 지금 색깔칠하는 회사들을 가만 보시면 이게 외국계 자회사들입니다.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판매만 하는 회사들이죠. 근데 그 회사들의 매출 순위 다 합치면 34%, 50개 중에 17개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사실 저희 위에 이 유한양행도 그렇고 뭐 한미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십자는 다 이 기업들도 상품 매출이라고 해서 글로벌 기업들 약품 갖고 와갖고 그냥 판매 대신해 주는 거 갖고 매출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사실 종근당이 저기까지 올라가게 된 데는 그 MSD, 그러니까 미국 머크의 그 자누비아라는 당뇨병 약 그 사실 상품 매출이 절로 옮겨간 게 컸어요. 원래 종근당 계약이 대웅제약 거였거든요. 근데 상품 매출을 하려면 사실 로열티 계약을 몇 년마다 한 번씩 맺는데 그 로열티를 더 많이 주겠다고 하면 MSD가 그쪽으로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나쁘게 얘기하자면 수수료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마진이 박해지는 거죠. 이런 걸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R&D를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쪽에 이제 분석을 시작한 지난 6년, 5년 전의 모습에 보면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매출의 한 10%, 최소한 10% 이상을 R&D에 쓰는 R&D형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2개밖에 없었어요. 녹십자하고 한미밖에 없었습니다. 한미약품은 그렇죠. 20% 이상 쓰는 아주 이제 전형적인 R&D 포커스의 기업이고요. 사실 그런데 그 이후에 몇 년 사이에 유한양행하고 중근당하고 대웅제약이 급격히 R&D 투자 비용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단한 겁니다. 내 순이익이 아니고 매출액의 10%. 네, 매출액의 10%입니다. 그렇죠? 그런 순이익은 몇 프로 안 많죠. 돼,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고요. 사실 제가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억해 두실 거는 글로벌 기업들의 가치를 평가할 때 매출 대비 몇 %를 R&D 비용으로 쓰느냐는 거를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로슈, 머크, 노바티스 다 포함해서 아무리 못해도 18%는 씁니다. 많이 쓰는데 25%까지 써요. 매년. 매출을 60조를 하는데 20%를 쓰면 12조를 R&D 비용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런 노력과 비용이 없으면 사실 신약 개발이라는 게 이루어지기 힘든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사실 탑10 안에 들어와 있는 회사 중에 광동제약인데 이제 제가 광동제약 경영진 분들과 무슨 억하심정은 없는데 광동제약이 제약사냐는 데는 굉장히 큰 의문점이 있어요. 매출 대비 R&D 투자 비용도 한 1% 낼까 말까 하고요. 지금 제가 지금 3다수 먹고 있는데 광동제약의 매출 1위 제품이 3다수예요. 매출 2위 제품이 비타 500입니다. 2개 합치면 한 6천억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7, 8천억 매출되는데 상당수가 사실은 이런
영양제 아니면 뭐 음료수 이런 거 파시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기는 음료사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물론 이제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도 사업하는 방식이죠. 근데 오늘의 목적상 제약산업 또는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어떤 미래지향적 발전을 보자면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R&D에 포커스된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 4종류로 트렌드 1부터 4까지 정리해 놓은 자료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제약산업의 최근 트렌드입니다. 어떤 트렌드인지를 보여드리는데 꼭 좋은 트렌드만 있는 건 아니에요. 1번이 그렇습니다. 신약 개발의 투자 비용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2010년에는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상용하는데 평균 1조 4천억이 들었다고 썼어요. 여러분들 안 믿어지실 겁니다. 근데 2018년이 되면 이게 2조 5,600억으로 거의 한 1조 이상이 증가했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신약 개발 기회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신약 개발을 실패 비용이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패 비용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임상 1상부터 저희 NDA, BLA 다 통과될 때까지의 그 확률들이 있는데 그걸 다 곱하면 10%가 안 됩니다. 지금 이게 한 2, 3년 전 데이터 기준은 9.6%가 평균적인 성공률이었고 그게 인디케이션 따라 예를 들어 뭐 치매 치료제 같은 건 사실 거의 없죠, 확률이. 지금까지 만들어진 게 거의 없으니까. 사실 인디케이션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한 5%에서 10% 사이 정도의 성공률밖에 안 되니까 1조 4천억이면 성공률이 10%였다 그러면 사실 하나 만드는 데는 1,400억 들었다는 얘기겠죠. 나머지 9개는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이 돈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개발 비용이. 이게 늘어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갈수록 만들려고 하는 신약이 다루고자 하는 질환의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거죠. 임상도 어렵고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데도 오래 걸리고 플랫폼 기술도 더더욱 복잡해지고 그래서 개발 비용은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상용화를 시켰을 때 그 신약이 갖고 오는 매출의 규모가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피크 세일즈라는 게 이제 신약 하나 만들어서 쭉 팔면 한 10년 내지 15년을 이제 특허 기간 동안 혼자만 팔 수 있는데 그 기간 중에 보통 만들어지고 나서 5년에서 7년 사이에 피크 세일즈가 옵니다. 한 해의 판매량이 절대량이 가장 높은 금액을 차지하는 게 피크 세일즈. 그 피크 세일즈 금액이 예전에는 1조 가까이 됐어요. 1년에. 하나 이런 약을 만들고 나면 이제 일종의 이제 블록버스터죠. 근데 2018년에 들어와서는 이게 절반으로 이제 소위로 이제 5천억 미만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약은 만들기가 어려워지고 돈은 많이 드는데 만들었다 하더라도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은 줄어든다. 그럼 신약 개발의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얘기고 오른편의 그림을 보시면 임상 소요 기간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 중에서 특히 oncology 쪽, 종양 쪽의 임상 기간이 절대적으로 더 길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렇게 얼핏 보면 되게 암울한 소식이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자면 예전에 하던 식으로 신약 개발해서 성공하기는 어렵다. 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또는 예전과 비교해서는 더 뛰어난 준비를 해서 저희가 신약 개발을 가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가 희귀질환에 대한 얘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희귀질환이 지금 우리나라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이제 이런 급여 등재 측면에서 이제 산정 특례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산정 특례가 되면 희귀질환 중에 그 치료비 입원비 중에 본인 부담금이 10%만 내면 돼요. 물론 2년마다 계속 저희가 갱신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이 큰 부담 없이 이 치료제를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저게 생기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희귀질환 치료제의 대다수는 유전자 질환 치료제입니다. 네. 유전자 치료제는 뭐 나중에 저희가 킴리아 얘기도 하겠지만 그거 한 번 주사 맞는데 5억 원이에요. 그렇죠. 제일 비싼 약은 25억짜리도 있습니다. 25억짜리요? 예, 그래서 보실 거예요. 근데 그런 약 우리가 급여 등재 안 됐으면 뭐 백만장자나 그 약을 쓰지 누가 쓰겠습니까? 물론 킴리아는 소아백혈병에서는 거의 뭐 그 죽기 직전에 이렇게 침대에 실려 들어갔던 애가 주사 맞고 걸어서 나온다는 그 기적의 약이라고 불리는 약입니다. 물론 그 약이 적용되는 유전자 질환 이외에 한다는 뭐 한계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이제 유전자 질환 치료제들을 많이 저희가 배포시킬 수 있으려면 이게 이제 이런 급여 특례 상장 이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산정 특례 같은 것이 잘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트렌드가 이제 플랫폼 기술 개발 트렌드인데요. 저희가 플랫폼 기술이라는 용어를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게 이제 ICT에만 이제 플랫폼 기술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플랫폼 기술이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예전에는 그 사실 이 신약 후보 물질을 이렇게 갖고 계시면 라이브러리에서 갖고 계시면 그 후보 물질을 갖고 그냥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또 개발될 수 있는 약도 많았고 꼭 이제 제약산업 중에 저희가 이제 저분자 화합물로 만드는 화학합성 의약품 시장이 있고 또 이제 바이오 의약품으로 만드는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있는데 이 고분자로 만드는 바이오 의약품이 아닌 일반적인 그냥 화학합성 의약품 저분자 화합물의 경우에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갖고 계속 테스트하면서 신약을 개발하는 게 가능했었어요. 근데 이게 세월이 오래 지나면서 저분자 화합물을 통한 신약 개발의 가능성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고 바이오 의약품이 안정성도 높고 또 이제 새로운 이제 기전도 발견할 수 있고 해서 그쪽으로 이제 사실 이 신약 개발의 트렌드가 옮겨갔죠. 그러다 보니까 후보물질을 바이오 의약품으로 후보물질만을 발견해서 어떤 테스트로 결과를 내기까지가 부담이 굉장히 커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단순한 표현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후보물질만 갖고 사업을 하는 개념보다는 후보물질의 기반이 되는 플랫폼 기술. 오른편에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이제 주요 기업들이었고 이제 플랫폼 기술을 제가 예시로 써놨는데. 아까 제가 항체약물 접합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ADC는 사실 링크 기술이 플랫폼 기술입니다. 연결시키는 항체랑 약물을 접합시키는 네. 이중 항체는 항체와 항체가 서로 붙게 하는 접합력이 그래서 기술이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 기술 중에 하나가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입니다. 네. 경구 투여제냐 아니면 이제 저희 이제 피하 주사제냐 이런 것들이 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바이오 의약품들은 정맥 주사로 사실 투입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입하기가. 근데 그런 것들을 편의성뿐 아니라 제품의 어떤 퍼포먼스를 높이는 측면에서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에 대한 연구도 플랫폼 기술로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그걸 하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저기 한미약품입니다. 또 반감기를 늘리는 것도 플랫폼 기술 중에 하나이고요. 어떤 약물이지 반감기 늘리는 건 공통된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플랫폼 기술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NRDO 사업자 보고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그 NRDO에 대한 얘기를 이제 베이징 갖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글로벌하게 NRDO 모델로 가장 먼저 성공하고 상장한 모델은 미국의 테사로예요. 네, 테사로 모델이 이제 NRDO라는 그림을 제가 이제 오른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제 넣어놨습니다. 이게 No Research Development Only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시면 아니 리서치를 안 한다고? 그럼 그게 무슨 연구개발 기관이냐 이제 이렇게 보실 텐데 여기서 말하는 리서치는 임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임상 앞에 이제 랩 단계, 인랩에서의 일어나는 이제 후보물질 발굴까지의 과정. 그 부분을 안 한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라이센싱 인을 해서 그렇죠. 하는 거죠. 그렇죠. 초기에 원래는 보통 저희가 라이센싱 인앤아웃 할 때는 보통 최소한 임상 1상 A까지 정도는 하고 해야 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려고 해도 돈은 사실 뭐 최소한 몇십억에서 몇백억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의 차 앞부분에 그 후보 물질이 가치가 있음을 미리 점을 찍고 파악을 해서 그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험실 단계에 있는 후보 물질을 라이센싱을 해서 그 라이센싱은 사실 통상 실시권이겠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로열티를 나눠 가질 테니까 NRD 업체가 자기가 임상을 해서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한테 가는 중간에 자기가 브릿지 역할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역할을 해서 대표적으로 상장한 기업이 브릿지 바이오예요. 물론 브릿지 바이오도 뭐 글로벌 이제 그러니까 베링거 인겔하임인가요? 한 1조 원 이상 규모의 기술 수출을 이거 갖고 했다가 사실 나중에 기술 반환이 되긴 했어요. 뭐 그거 갖고 이제 다시 또 제로는 사업을 하겠지만 이 NRDO 모델을 여기 지금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이 보실 때 유념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NRDO 모델은 상장 과정에서는 굉장히 푸대접받는 모델이에요. 우리나라의 바이오 기업들은 대부분 기술 특례 상장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 기술 특례 상장을 하지 않으면 사실 여러분 투자자들이 돈을 이제 찾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투자를 그분들을 위해서 상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상장을 하는데 NRDO 모델에 대해서 사실 이제 상장위원회에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 당신 기술이 아니잖아. 남의 거를 갖고 와서 실시권을 갖고 진행을 하는 거라서 그거는 당신이 독점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브릿지 바이오가 2번이나 떨어졌어요. 근데 결국 상장을 합니다. 뭘로 상장했냐면 성장성 특례 상장이라는 걸 합니다. 혹시 그래요? 교수님 들어보셨어요? 성장성 특례 상장? 잘 못 들었습니다. 예, 아마 이제 바이오 산업에 계신 분들은 투자 분야는 잘 모르시잖아요. 사실 그 분야는 어차피 이제 저희 쪽이 이제 더 전공인 분야일 텐데 기술성 특례 상장은 기술의 우수한 가치를 우수한 기술 평가 기관들이 등급을 매겨서 A 등급을 매긴 기관이 2개 이상이 있을 경우에 그 두 기관의 복수 평가를 갖고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여러 가지 상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가는 절차입니다. 네. 근데 NRDO 모델은 그것 자체를 못 받고 있다는 거죠. 네, 네. 성장성 특례 상장은 뭐냐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브릿지 바이오는 대신증권이 그 역할을 했는데 저희 주관사라고 부르잖아요. 상장할 때. 네. 상장 주관사가 선언을 합니다.
성장성 특례 상장을 추진하겠다. 그게 뭐냐면 브릿지바이오의 주식을 갖고 상장을 시킬 건데 그가 대신증권이 개런티하는 거예요. 뭘 개런티하냐면 상장하고 나서 6개월 동안 이 회사의 주식이 공모가의 90% 이하로 떨어지면 90%로 되사주겠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최대 손실이 10%인 거죠.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주관사가 개런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개런티가 있으면 상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손해를 보면은 그야말로 그 상장회사 주관사가 다 책임을 책임진다는 거죠.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대신증권은 브릿지바이오 주식이 올라갈 거라고 믿는 거죠. 그렇죠. 초기에는 떨어져도 나중에 올라갈 거라고 믿어야만 그런 개런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주관사와의 신뢰관계가 있어야만 상장할 수 있는 모델이긴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제가 뭐 생각보다 조금 시간을 많이 써서 상세하게 우리나라와 뭐 해외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신약 개발 트렌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은 제가 총 한 10개 정도의 기업을 뽑아서 최근 동향을 기업별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점 위주로 가면서 자료를 천천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천천히 해도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되는 대로 조금 더 저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로쉬, 그다음에 파이자, 노바티스, 머크, 에브비, 사노피 순서로 제가 좀 재미있는 얘기 섞어가면서 너무 기술 얘기나 사업 얘기만 하면 좀 재미가 없으실 테니까 좀 재미난 얘기를 섞어가면서 하겠습니다. 로슈라는 회사도 그렇고 뒤에 있는 거의 모든 회사들의 회사 이름은 창업자의 이름을 딴 겁니다. 근데 로슈는 창업자가 로슈가 아니에요. 로슈의 창업자는 호프만 가문입니다. 호프만이라는 분이 창업을 했는데 이분 와이프 이름이 로슈예요. 스위스 사람들, 스위스 회사예요. 스위스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남편 이름과 와이프 이름을 라스트네임 붙입니다. 그래서 호프만 라 로슈라는 이름으로 이 회사를 창업했는데 이혼해요. 그러면 호프만이라고 이름을 지었었는데 회사 이름은 불행히도 로슈로 그냥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여담삼아 말씀을 드리는데 로슈가 사실은 2000년대 들어올 때까지는 뭐 제약사 중에서는 뭐 글로벌 탑3를 놓친 적이 없어요. 굉장히 뛰어난 회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그러니까 1900년대 후반, 1980년도 여기 지금 사실 제넨텍 보이십니다만 제넨텍이 79년도인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제넨텍이 바이오텍 기업의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로슈나 파이자를 포함한 모든 기업들은 사실은 화학합성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사실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거에 대한 전공 분야가 따로 없었고 크게 신경을 쓰지도 않았죠. 화학합성 의약품으로 갖고도 충분히 약을 많이 만들고 돈을 많이 버니까. 근데 실제로 제넨텍이 만들어진 이후에 미국과 유럽에서 이제 글로벌 신약을 선도하는 바이오 의약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로슈하고 파이자 같은 기업들이 부담을 갖기 시작해요. 그냥 있다간 뒤처지겠는데 저들의 기술력을 따라갈 방법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로슈가 선언한 건 난 제넨텍 살래 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2010년도가 인수를 하는데 2009년, 10년 그럴 거예요. 근데 로슈가 제넨텍을 안 샀다면 제 생각에 로슈 망했을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왜냐하면 로슈의 지금 현재 매출의 7, 80%를 차지하는 약물이 3개 있습니다. 여기 아마 써 있을 텐데 허셉틴, 아바스틴, 맙테라. 이 세 약이 전부 다 제넨텍 겁니다. 그러니까 제넨텍 인수해서 그 약 갖고 지금 30조 이상의 매출을 만들었다. 뭐 20조, 30조. 그렇군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저 세 약이 이미 특허가 끝났고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들 만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 아바스틴도 그렇고. 아바스틴 이미 바이오시밀러 전 세계적으로 한 10개 정도 나와 있어요. 근데 허셉틴은 이제 유방암 치료제고 허셉틴도 사실 뭐 바이오시밀러 많이 나와 있고요. 근데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제가 따로 뭐 시간을 내서 논의할 기회도 있겠지만 바이오시밀러들을 잘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이랑 삼성 바이오에피스잖아요. 그렇죠. 진짜 잘 만듭니다. 저희가 봐도 뭐 재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상처를 입어요. 로슈가 굉장히 큰 상처를 입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후속 주자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 제넨텍 인수해서 성공한 것처럼 다른 분야로 나가고 싶어 하는데 딱히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동안은. 그래서 로슈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최근에 집중하는 건 유전자 치료제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전자 치료제 분야를 갈 때 원래 로슈가 했던 거는 유전자 치료제 시장이 뜨기 전에 유전자 분석에 대해서 먼저 시작이 되다 보니까 유전자 진단 장비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로슈 이제 진단 사업이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진단만 해도 매출이 한 15조, 16조 되는데 한국에는 한국 로슈가 따로 있고 한국 로슈 진단이 따로 있어요. 회사가 2개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로슈가 사실 글로벌 1위를 해야 마땅한 업체인 것 같은데 유전자 분석 장비 쪽에 특히 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이죠. NGS 기술을 적용한 진단 장비가
1등이 아니었어요. 로슈가 3등이었습니다. 1등 그리고 마켓시ェ어가 10% 정도 안 됐어요. 그럼 1등이 누구였냐면 일루미나라는 회사입니다. 이제 진단 장비만 들어본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일루미나하고 이제 BGI 두 회사가 이제 떠 있는데 중국의 BGI. 유전체 정보 분석하는 예, 맞습니다. 장비 만드는 일루미나가 회사죠? 네. 그러니까 분석 장비 시장의 마켓시의 70%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회사는 그냥 유전자 분석 그 사업만 하는 회사죠. 그렇죠. 장비를 갖고 이제 분석하는 이제 기술 이제 확장 쪽으로 가는 건데 로슈가 하다 안 되니까 일루미나를 못 이기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일루미나를 사겠다고 했을 거 아닙니까? 또 두 번이나 일루미나 그 경영진, 그러니까 이제 그 오너 그룹에 굉장히 비싼 돈 주고 사겠다고 오퍼를 했는데 거절을 당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로슈가 한 두 번 오퍼하다 안 되니까 진단 장비 사업을 팔아버려요. 포기해버립니다. 그 대신에 진단 장비 사업이 아닌 다른 쪽으로 가려고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방향을 틀어요. 이게 이제 네. 그 유전자 진단 쪽이고 또 하나가 이제 진단을 하고 나면 치료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얼핏 제가 말씀드렸는데 치료제 개발할 때 엘라일럼 그 투자해갖고 RNA 그 간섭 치료제 갖고 열심히 개발하다가 포기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회사 나중에 결국은 로슈가 떠난 다음에는 사실 FDA 승인 받는 약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더 계속 노력해야 되는구나 해서 최근에 이제 FDA 승인을 받는 신약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유전자 치료제들이. 그 부분을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앞부분에 유전자 진단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체에 인수한 대표적인 기업이 두 개가 있어요. 플랫 아이언하고 파운데이션 메디슨이라는 회사인데 플랫 아이언은 뭐를 하는 회사냐면 암 환자에 특화된 데이터 모집 및 분석 장비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이제 임상을 하면 그 임상에 스페시픽한 암 환자 정보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아무나 막 줄 수 있는 정보들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비싼 정보고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대기업들 이제 이런 큰 글로벌 제약사들도 자기 임상 정보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 플랫 아이언이라는 회사는 사실 임상을 하게 되면 임상 데이터가 그 제약사도 갖고 있지만 누구도 갖고 있습니다. 임상을 실행하는 병원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백 개의 병원들하고 전략적 제휴를 맺고 비싼 돈을 들여갖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보 보호가 철저히 된다라는 전제하에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암 환자의 모든 임상 데이터들을 여기다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네. 200만 명의 암 환자 데이터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데이터죠. 그러니까 그 모든 디테일한 임상과 임상에 사용됐던 약물에 반응하는 부작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굉장히 비싼 데이터입니다. 이거를 2조 3천억을 주고 삽니다. 로슈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로슈가 했던 방식 중에 하나고 또 하나가 파운데이션 메디슨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서비스입니다. 이제 염기서열 분석 서비스에 저희가 이제 NGS라는 장비가 현재 이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용되고 있는 장비지만 그 뒤로 나오는 장비가 이제 나노포라는 기술을 이용한 장비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분석을 할 때 이 시퀀싱을 할 때 저희가 이제 기술 용어로 숏 리드하고 롱 리드라는 용어를 씁니다. 숏 리드는 짧게 읽는다라는 거죠. 숏 리드. 그러니까 이 읽는 구간이 짧게 여러 번을 읽는 게 NGS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읽는 구간의 범위나 폭이 분석되는 대상이 한계가 있잖아요. 네. 이거를 한 단계 발전시킨 게 롱 리드입니다. 널리 이제 읽을 수 있는 그 롱 리드 기술의 대표적인 게 나노포 기술입니다. 나노포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를 이제 인수해 가는 게 이제 로시의 다음 단계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막 기업들 얘기를 하니까 이제 시청자분들이 제가 어떻게 그렇게 다 아냐고 물어보실 거예요. 궁금합니다. 저희가 자세히 아십니까? 5년, 6년 동안 계속 이걸 쳐다보고 있으면 익숙해지잖아요. 그 기업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 상황들이.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저 플랫 아이언도 그렇고 저희 그 로슈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건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제가 뭐 여담입니다만 이제 로슈에 언젠가 투자를 받을 기회가 있다고 보시면 그럴 때 로슈가 하는 행동이 있어요. 로슈가 이제 일본의 추가이 제약, 중해 제약입니다. 추가이 제약하고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고 여기 지금 보시는 그 회사들하고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투자할 때 100% 인수하지 않아요. 한 2등 사업, 그러니까 한 지분 한 20% 30%만 투자를 합니다. 그래 놓고 그냥 이제 예를 들어 주당 예를 들어 10,000원에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몇 년을 봐요. 그 기업이 잘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다 삽니다. 그때는 주당 5만 원, 6만 원 비싸게 주고 그래서 사는데 자기가 다 알고 그 회사를 인수할 준비가 됐을 때 하는 이런 스텝스톤형의 투자를 하거나 인수를 하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로슈가. 근데 추가의 제약도 그렇게 해서 인수하려고 했는데 일본 중해제약 오너들이 반대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여전히 그냥 그 지분 2위의 사업자로 공동 사업자로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 유전자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로슈가 진도를 나가고 있다 했으니까 유전자 치료제 시장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희귀질환의 포텐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미국 FDA 기준입니다. 미국 FDA에서 전 세계적으로 승인한 유전자 치료제는 지금까지 13개밖에 없어요.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초창기 시장이 그만큼 개발이 어렵다는 거죠. 이걸 이제 18년 이전까지의 시장과 19년 이후의 시장으로 보셔야 되는데 18년 이전으로 나눈 이유는 이 유전자 치료제의 획을 그은 아이템이 카티 치료제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티 그렇죠. 치료제라고 부르는 킴리아입니다. 노바티스 거예요. 네. 이 킴리아가 이제 펜실베니아 의대 팀이랑 게 공동 개발한 건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그 면역세포 T세포를 강화시켜서 정확하게 이런 거죠. 환자 몸에 있는 T세포를 빼내서 그 T세포에 유전자 치료제를 접합시켜서 태워서 다시 그 환자 몸에 집어넣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주로 이제 혈액암 치료제 위주로 아직 고용암까지 이제 발전을 못했고 진행이 되는데 이 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기적의 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특정한 유전자 질환에서 비롯된 소아백혈병에는 거의 완치율이 굉장히 높은 약으로 나왔습니다. 이 킴리아가 이제 5억 정도 해요. 근데 이 킴리아가 나오고 3개월, 4개월 얼마 안 돼서 한 2, 3개월 사이에 예스카다가 또 승인을 받습니다. 똑같은 카티 치료제예요. 이건 길리아드 겁니다. 길리아드가 저 예스카다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카이트 파마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길리아드가 얼마나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지를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 길리아드는 사실 사업 전략 측면에서 우리 회사들이 많이 좀 벤치마킹 해야 될 모습입니다. 피보팅 관점에서.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카티 치료제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킴리아와 예스카다를 중심으로 해서 유전자 치료제의 붐이 일었다. 근데 이 이후에 이제 19년도 이후에 카티 치료제가 3개가 더 나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쳐요. 이 카티 네. 치료제가. 이 카티 치료제 개발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로슈가 카티 치료제라는 게 나온 거 보니까 유전자 치료제를 우리가 개발하는 게 승산을 볼 수 있겠구나. 물론 그 이전부터 노력은 했겠죠. 면역단 인상을 해서 그래서 로즐리트렉을 FDA 승인을 받습니다. 이 로즐리트렉은 여기 이제 NTRK 그 유전자 치료제라고 돼 있는데 원래 NTRK는 이제 TRK 유전자가 변형된 변형 유전자예요. 이 NTRK 유전자가 그 변형된 유전자가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 저희 더 써 있습니다. 유방암도 있고 대장 직장암도 있고 몇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 이 NTRK 유전자 변형으로 인한 양성 고용정형일 경우에는 이 로즐리트렉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낸다라고 이제 좀 시장에서 이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사실 이런 거죠. 저 암 중에 이 NTRK 유전자 변형이 원인이 된 환자는 몇 프로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고쳐지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다른 원인의 다른 유전자를 계속 찾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시장이 갖고 있는 한계점, 유전자 질환 치료제가 갖고 있는 극복 회대를 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정부나 여러 군데에서 이제 보험이나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서포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슈 이후에 19년도 이후에 다시 이제 몇 개 회사들이 더 나왔어요. 이제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한 회사. 여기에 제가 얘기한 역대 최고가를 가진 졸겐스마가 나옵니다. 이게 노바티스 것 같은데요. 이게 척수성 근육 위축증 치료제인데 25억짜리입니다. 약이. 이게 몇 명 못 썼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건 사실 그 FDA 승인 받는 과정에서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제품은 아니군요. 아마 그렇게 보셔야 돼요. 네. 근데 아마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뭐 억 하는 돈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은 이제 모종의 효과나 아니면 그에서 가격은 내려가겠죠. 근데 실제로 일반인이 쓸 수 있는 가격이 되려면 지금 저희 이제 치매 치료제 뒤에 이제 바이오진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두카누밥이 지금 실제로 치료제 약만 해도 6천만 원 1년에 그리고 그 치료제도 아니거든요. 사실 제가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 뭐 약간 좀 나빠지는 걸 좀 막는 정도가 아닐까라고 이제 사람들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병원 비용까지 합치면 1년에 1억입니다. 근데 그 비용도 굉장히 비싸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1년에 1,000만 원 정도 범위 이내에서 약가가 형성이 될 수 있어야 사실은 굉장히 이게 뭐 급여를 주기도 좋고 보험급여 등재시키기도 좋고 이제 건강보험 심평원 입장에서도 또 환자들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격이 되려면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여기에 제가 색깔 칠해놓은 3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테카루스, 브레안지, 아벡마 이 3개가 다 카티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제가 예스카다하고 킴리아 나온 이후에 좀 더 업그레이드된 카티 치료제들이다. 금액이 한 5천만 원 정도 내려갔어요. 4억 3천. 그래서 이게 계속 이제 만들어지면서 내려가겠죠. 새로운 형태, 그러니까 자기만의 특허를 가진 또는 자기만의 기술성을 가진 새로운 약들을 새로운 인디케이션 쪽으로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 특히 이 브레안지하고 아벡마를 개발하는 회사는 셀진입니다. 셀진이 사실 작년에 BMS에 인수됐어요. 합병을 했죠. BMS가 셀진과 합병이 된 대표적인 이유가 이 카티 치료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의 흐름을 좌우하고 있는 영향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부터는 조금 속도를 낼게 이렇게 하면 제가 한 3시간 걸릴 것 같아서 요점이지만 재미있게 말씀드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시간을 많이 썼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지금 보시는 자료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이제 로슈가 최근에 인수한 회사들 이름을 다 정리를 해놨어요. 유전자 치료제 후보 물질 회사들 위주로 인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회사 왔네요. 10개 중에 파이자입니다. 파이자 비아그라로도 유명하고 뭐 최근에 뭐 여기 저희 백신 우리 저기 코로나 백신으로도 유명한 회사죠. 근데 파이자는 특색이 글로벌 기업들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M&A를 통해서 살아남은 회사입니다. M&A도 많이 하고 분사도 많이 했습니다. 네. 파이자가 최근 이제 지난 한 10년 동안 분사한 대표 중에서 3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조에티스입니다. 이게 동물의약품 사업 부문을 분사시켰는데,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싶어서 분사했죠. 근데 조에티스도 지금 굉장히 큰 회사가 됐어요. 네. 근데 조에티스는 나가서 또 하다 보니까 동물의약품만 하는 것보다는 이왕 개발한 거 그걸 사람에 쓰고 싶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겹치는 분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자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됐고요. 두 번째는 컨슈머 헬스케어. 이게 일반 OTC라고 부르는 일반 의약품들입니다. 일반 의약품 부문을 안 하려고 매각하려고 시장에 내놨는데 이렇게 적절한 가격을 받지 못하니까 GSK의 헬스케어 부문하고 합작회사를 만듭니다. 두 회사가 다 이 OTC 사업 부문을 떼어내서 합쳐갖고 별개 회사를 만듭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3분의 2 정도의 68%죠. 68%의 지분을 GSK가 갖고 파이자는 2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재작년이죠. 19년도에 특허 만료 사업 부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네릭이랑 바이오 시밀러들이 뭉쳐 있는 그 사업 부문을 업존이라는 회사로 분리한 다음에 마일란이라는 지네릭 전문 회사, 미국의 제일 큰 그 지네릭 회사입니다. 이 회사하고 합병시켜서 비아트리스라는 회사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비아트리스 코리아로 작년에 이제 이 회사 이름이 한국에 있는 회사도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이자가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 현황을 제가 좀 정리를 해놨고요. 제가 뭐 모든 기업별로 똑같은 유형으로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으실 것 같아서 기업별 특성에 맞춰서 자료들이 많이 다릅니다. 근데 파이자는 암종에 관련된 파이프라인이 31개, 파이프라인이 후보 물질들인 거죠. 지금 임상하고 있는 겁니다. 염증과 면역질환 쪽이 25개, 합치면 94개입니다. 이 파이프라인 있는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회사가 100개 이상의 파이프라인, 100개 가까운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게 얀센, 존슨앤존슨하고 파이자 정도예요. 두 회사가 가장 파이프라인을 많이 갖고 있고 그 외 회사들은 많이 갖고 있을 바에 한 6, 70개입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한 50개 정도 갖고 있고 생각해 보시면 하나당 개발 비용이 아까 저희 한 2천억 이상 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2천억 개발하는데 100개 하면 얼마 돼요? 200조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돈을 쪼개서 쓰셔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임상 비용에 매년 몇십 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뒤를 순서를 생각해 보시면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자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의약품제가 4개를 써놨습니다. 리피토, 젤잔스, 임넨스, 프리베나 13. 네, 리피토는 뭐 저도 먹는 약이고요. 이거는 저희 고지혈증 치료제, 사실 예방제죠. 고지혈증 예방을 위해서 하루에 하나씩 먹는 약인데 네. 이 약은 특이하게 특허 만료된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네. 아직도 업계 1위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지네릭 사업에 관련된 분도 계실 텐데 보통 지네릭이라는 걸 저희가 되게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제약이라는 게 특허 만료된 거를 화학 공식 똑같이 이용해갖고 그냥 똑같이 생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복제약이 나와도 시장 점유력을 이렇게 파이자처럼 절대 강자로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 리피토는 수억 명에 해당하는 임상 데이터를 계속 쌓은 거예요. 이 그동안에 복용되는 환자들의 데이터를 해서 그 리피토가 어떤 상황에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투약을 한다는 투약 복약 디테일이 굉장히 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리피토가 뭐 10ml부터 뭐 100ml까지 굉장히 디테일한 분류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먹는 횟수나 분도나 이런 것들이 리피토를 다른 회사들이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의 임상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그렇게 해서 네.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이 선호하는 거죠. 정확히 하면. 네. 리피토를 사주면 의사들한테 그걸 알려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복제약 시장을 여러분들이 볼 때 좀 유념하실 부분 중에 하나고요. 젤잔스는 그 경구형으로 나온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대표적인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예요. 근데 경구형으로 나왔다는 그 특색이 있었고, 임넨스는 이 유방암 치료제인데 유방암 치료 가이드라인을 바꿀 정도로 굉장히 좀 센세이션을 일으킨 약입니다. 다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실 만한 약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프리베나 13은 폐렴 구근 예방 백신, 현재 이거는 활성 면역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파이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M&A예요. 파이자, 아까 이제 로슈는 제넨텍을 인수하지 않았으면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했을 거라는데, 파이자는 사실은 지금 이 페이지랑 다음 페이지 보는 두 개의 M&A가 없었으면 파이자는 진짜 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이자가 1999년부터 2000년도 사이에 진행한 저 딜이 워너 램버트라는 회사를 인수한 거예요.
인수 가격이 1,120억 달러입니다. 음. 우리도 한 130조 이상 되죠. 대단하네요. 근데 이게 왜 저 돈이 나왔냐면 실제로 그 워너 램버트라는 회사가 리피터를 만든 회사예요. 네. 그래서 당시에는 화이자는 리피터에 대한 공동 마케팅 권한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워너 램버트를 누가 산다고 했냐면 어메리카 홈 프로덕션 AHP라고 부르는 회사가 사겠다고 먼저 선언을 했습니다. 화이자가 가만히 있는데. 근데 이 회사가 얼마에 사겠다면 709억 달에 달라고 산다고 했는데 화이자가 화들짝 놀란 거죠. 저 회사 인수해 가면 그 다음에 자기 리피터 날아갈 게 뻔하잖아요. 계약이 그러면 이제 회사가 이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것 같으니까 워너 램버트를 대상으로 주주들에게 내가 709억 달러면 100억 달러 더 줄게 하고 하스타일 테이크오버라는 저희가 적대적 M&A 선언을 합니다. 제가 변호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좀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언젠가 있을 텐데 이 적대적 M&A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 적대적 M&A를 통해서 시간을 벌면서 결국은 화이자가 비싼 돈을 주고 산 거죠. 주주들이 행복할 정도의 굉장히 큰 돈을 얹어준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그 대신에 이제 AHP랑 이미 딜이 된 걸 깨버렸기 때문에 위약금을 2조 이상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2조라는 돈을 주고 저 회사를 거의 뭐 100몇십 조를 주고 샀으니까 화이자 손해본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이러고 나서 10년 있다가 화이자가 와이어스라는 회사를 삽니다. 근데 저 와이어스가 방금 좀 전에 보신 어메리카 홈 프로덕션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인수를 그 와이어스가 이제 그 워너 램버트를 인수를 못하고 회사가 어떻게 보면 찌그러든 거죠. 속된 얘기로. 그래서 그 회사를 680억 달러 한 80조 정도의 인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수를 통해서 화이자는 계속 생존 기반을 넓힙니다. 근데 제가 앞에 이제 자료가 있었는데 뭐 얘기를 이제 좀 생략을 했는데 화이자가 저 딜을 할 때 당시에 화이자가 미국 제약시장에서 갖고 있는 마켓 시어가 6%가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1, 2위를 다투는데도.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 이제 전문 용어로 프래그먼티드 마켓. 그러니까 그 굉장히 세분화되고 압도적인 리더가 없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M&A를 통해서 몸집을 최대한 신속히 빨리 키운 몇 개의 기업들이 살아남은. 그래서 리더가 된 지금의 시장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딜이 그런 딜 중에 하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파이자가 굉장히 많은 딜을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러건이라는 회사 인수를 시도를 했는데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엘러건이 누군지. 이게 보톡스 만든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엘러건하고 딜이 180조짜리 딜이었어요. 180조. 물론 근데 이 딜은 깨졌습니다. 안 됐습니다. 왜 180조냐면 엘러건이 180조가 아니고 형식적인 딜은 엘러건이 파이자를 사는 거였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파이자 몸값이 180조였던 거죠. 그게 이제 말만 그런 거고요. 엘러건이 신주를 발행해서 파이자 주식하고 수합을 하는 건데 엘러건의 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 총수가 예를 들어 1000주면 새로 발행하는 주식수가 5000주를 발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합병회사의 주인이 파이자 오너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파이자가 이게 사실은 이제 저기 얘기하는 이렇게 수합딜 형태의 그런 개념으로 엘러건을 지주회사로 쓰는 형태로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파이자를 자회사로 하는 딜을 했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세금 때문에 그래요. 파이자는 미국 회사잖아요. 미국의 법인세가 35%인데 엘러건은 아일랜드 회사예요. 아일랜드의 세율은 12.5%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절약하려고 딜을 했는데 이걸 누가 제일 싫어했을 거예요? 미국 국세청이 진짜 싫어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소송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국세청이 난리를 펴서 결국 이 딜을 깹니다. 화이자가 굴복하죠. 그래서 엘러건은 결국 에브비가 사갑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뭐 제가 딜만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사실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딜하는 얘기 한번 더 별도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것만 따로 모아놓은 또 저희 또 섹션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 M&A 딜의 뭐 실체, 뭐 디테일 이런 거. 뭐 사실 제가 얘기 드리는 내용 중에 사실 법률적인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이제 법률적인 내용들을 알고 딜을 보시는 것과 모르고 보시는 딜이 되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 기회가 나면 한번 나중에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예, 이 페이지에는 이제 그 화이자가 그 이후에도 인수한 회사들을 쭉 써놨는데 화이자도 희귀질환 영역의 파이프라인 확보를 하는 게 눈에 보인다라는 것만 좀 유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노바티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바티스는 스위스 회사인데 지금 저희가 글로벌 탑5 중에 1위랑 3위가 스위스 회사예요. 로슈랑 노바티스가. 참 특이하죠. 그러니까 스위스가 좀 많은 회사인데 글로벌 제약사들을 여럿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노바티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노바티스는 혈액암을 갖고 성장한 회사고 혈액암 치료제를 갖고 지금은 노인질환 치료제로 몰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킴니아도 바로 노바티스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충청북도 바이오산업국 이제 저기 진행하는 업무 때문에 별도로 좀 저희가 개발해 놓은 자료인데 그냥 백혈병에 연관된 그러니까 혈액암이라는 사실 백혈병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루키미아에 관련된 거의 대다수의 전 세계의 압도적인 1위를 다투는 약은 다 노바티스 겁니다. 이제 가운데 밑에 킴리아 있고 이제 글리백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요. 네. 이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고 그다음에 제가 자카비 이름도 좀 다기만 자카비도 유명한 약입니다. 이런 약들로 사실은 백혈병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제가 길리아드 말씀드릴 때도 얘기드리겠지만 한 회사가 어느 하나만 이렇게 몰입을 할 때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리스크가 커지죠. 거기 그쪽에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쪽 파이프라인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생각지 못했던 리스크로 어떤 약물이 판매가 금지되거나 이러면 곤란해지잖아요. 네. 사실 이런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게 노보노디스크입니다. 노보노디스크는 당뇨병 치료제하고 혈압병 치료제 딱 이 두 개만 하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 100년을 했어요. 근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당뇨병 치료제의 리더십을 자꾸 이제 뺏길까봐 고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외에 새로운 피보팅을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이제 덴마크의 이제 국민 기업입니다. 노보노디스크가 아마 새로운 숙제일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 중에 당뇨병 치료제 개발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게 노보노디스크입니다. 노보노디스크가 당뇨병 치료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뭘 개발하고 있다 하면 열에 9은 일단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아요. 혈액병 치료제도 그렇고. 그런 정보들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필요하신 거죠. 킴리아에 대한 상세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앞에서 킴리아를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 자료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킴리아의 미래가 뭐냐? 그러니까 카티 치료제의 미래의 동향이 뭘 거냐? 여러분들 중에 카티 치료제를 개발하시는 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되지만 카티 치료제는 충분한 이제 지식이나 아니면 배경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료를 정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크게 3가지 종류의 트렌드가 있습니다. 맨 첫 번째 부분이 카티 치료제가 제가 혈액암 치료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고용암에는 아직은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항암제를 개발하는 기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징 중에 면역 항암제는 사실 그 면역 관문 물질, 그 이뮨 체크포인트라고 보죠. 면역 관문 물질을 억제시키는 면역 관문 물질 억제제 종류로 가는 것이 면역 항암제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주로 혈액암 위주예요. 근데 혈액암을 떠나서 고용암에 잘 적용이 못 되는 이유는 종양 미세 환경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은 우리 몸에 특히 고용암은 우리 자기가 암 세포가 우리 그 정상 세포 옆에 붙어갖고 정상 세포인 것처럼 위장을 해요. 종양 미세 환경을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둘러쌉니다. 그래서 암 세포만 딱 집어내기가 어렵게 만들어놔요. 저희가 이제 매복 또는 위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엠부시 형태의 위장이라는 개념을 넘어설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됩니다. 카티 치료 아직 거기까지 못 갔어요. 종양 미세 환경을 극복하는. 그게 이제 첫 번째 트렌드고 두 번째가 동종 카티 치료제 개발입니다. 지금은 카티 치료제가 환자 몸에 있는 T세포를 꺼내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네. 유전자 치료제를 넣어서 그 환자 몸에 다시 넣어야 되니까 굉장히 그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죠. 그래서 카티 치료제 금액을 절대적으로 몇백만 원 수준 낮추는 방법은 동종,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의 T세포를 꺼내서 유전자 치료를 넣어서 아무 환자에게나 넣을 수 있게 하는 게 동종 카티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대표적으로 지금 연구했던 기업이 알로젠 테라피틱스고 굉장히 이것 때문에 투자지를 많이 받고 굉장히 유명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 임상 실험이 실패했어요. 굉장히 큰 부작용이 발생해서 환자들의 염색체 이상이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극복하기 전까지 임상은 또 어차피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갈 길이 멀다. 마지막 세 번째, 카티 치료제가 유전자 치료제이긴 하지만 아직은 안정성이나 부작용 측면에서 이슈가 있습니다. 특히 불쾌감 또는 이런 발열, 또 이런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을 없애는 것이 또 다른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분야로 아마 카티 치료를 개발하는 기업들은 그 미래를 생각하시고 이 분야에 관련된 기술이 확보가 되시면 사실 이 카티 치료제 개발하는 수많은 기업들의 러브콜을 받으시겠죠. 제가 혈액암으로 시작해서 노인성 질환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노바티스가 신경 쓰는 노인성 질환이 3가지입니다. 신경근개 질환, 안과 질환, 심혈관계 질환. 다 노인분들이 많이 앓는 질환이죠. 근데 이렇게 이 질환들을 신경 쓰는 로슈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이 3가지 영역에 원래 그러니까 혈액암으로 시작해서 노인성 질환으로 잘 시장을 잡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약들이 로슈하고 똑같이 특허가 만료되기 시작합니다.
루센티스, 이게 안과 질환의 대표적인 뭐 글로벌 리더 중에 하나예요. 아일리아하고 함께 이게 황반변성이라고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그 습성 황반변성이죠.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로 루센티스하고 아일리아 두 개가 굉장히 유명한데 두 약 다 지금 특허 만료가 눈앞에 있습니다. 뭐 루센티스는 22년, 아일리아도 24년인가 25년인가 그래요. 그래서 네. 그 두 약에 대한 지금 그 바이오시밀러가 전 세계에서 한 최소한 50군데는 개발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지금 스타트업 중에 하시겠다고 하는 분도 제가 선호분을 이미 봤어요. 물론 성공할지는 별개겠지만 우리나라 기업 안에서 제가 어디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탑5 기업 안에도 뭐 저거를 다 개발하고 있겠죠. 네. 삼성 바이오 에피스하고 셀트리온에서 저걸 안 쳐다보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게 바이오시밀러 개발하는데 아주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 기업들이 지금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거 보면.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도 개발이 용이한 아이템이 있고 개발이 굉장히 어려운 아이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 번째는 디오바는 이제 저희가 발사르탄이라고 부르는 이제 대표적인 고혈압 약입니다. 근데 그런 고혈압 약,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약이죠. 루센티스, 갈레리아 이런 약들이 특허가 만료됐거나 만료돼가기 때문에 다음으로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자기를 보호할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그 분야의 수많은 회사들을 계속 인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노인성 질환 관련된 아이템을 개발하고 계시다 그러면 노바티스가 여러분들한테 매우 관심이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세계에서 노인성 질환에 가장 관심이 많은 기업입니다. 특히 안과 질환 쪽으로. 네. 지금 저희가 기업 3개 했나요? 이제 네 번째, 머크, MSD입니다. 이 MSD 참 할 말이 많은 회사인데 이 회사 이름이 Merck Sharp and Dohme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창업자 3명의 이름이죠. 근데 이 사실은 머크가 원래 회사의 머크는 독일에 있어요. 독일 머크가 모 회사입니다, 원래는. 근데 독일이 2차 대전에서 졌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면 알겠지만 군수산업하고 제약산업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전국이 돼서 나서 연합국이 가장 먼저 시도한 것 중에 하나가 제약사들을 해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머크의 미국 지사죠. 미국 그 지사를 강제로 떼어내서 매각을 시켜버립니다. 네. 그거를 인수해서 이름을 만든 게 MSD예요. 근데 똑같은 머크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의가 됐냐면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의 머크라는 브랜드는 독일 머크가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머크 브랜드의 소유권이 MSD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헷갈리시죠. 그래서 독일 머크는 지금 전 세계 뭐 매출 규모나 이런 거면 한 30위권 정도, 한 20위권 정도 해서 좀 작아요. MSD는 5위권이고요. 키트루다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 머크 그러면 MSD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면 한국 머크는 독일 머크의 자회사고요. 네. 예, MSD의 자회사는 코리아 MSD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이름이 좀 헷갈리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MSD라고 불러야 되는군요. 예. 근데 이 제약업계에 계시는 분은 다 머크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사실 워낙 이 머크의 키트로다가 면역항암제로 그냥 히트를 쳤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독일 머크의 머크 브랜드가 거의 죽었다고 보셔야죠. 이렇게 보시면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머크하면 MSD를 의미한다고 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딱 보시다시피 MSD는 암만 그냥 때려잡습니다. 딴 쪽에도 개발하지만 사실 암 쪽에 관련된 뭐 파이프라인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이 파이프라인의 연장선상에 키트루다. 머크가 개발한 첫 번째 PD-1 그 면역 감염 물질 억제제인 그 키트루다가 대표적인 뭐 사실 효자 상품, 뭐 연간 매출 몇 주씩 되니까요. 이 키트루다가 처음 시작한 적응증은 흑색종이었습니다. 피부암이죠. 네. 흑색종으로 시작해서 비소세포 폐암으로 넘어가서 호지킨 림프종, 이제 방광암까지 확장이 돼가고 있고, 이 키트루다가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는 면역 항암제로서의 적응증 확장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저희 파이프라인의 상당수는 키트루다의 적응증 확장이나 병역 요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돈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회사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사실 이 머크의 키트루다와 그다음에 BMS의 옵디보 여보이라는 두 개의 그 면역 항암제는 되게 이제 비슷한 레벨의 비슷한 시기에 개발된 회사였어요. 근데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키트루다가 치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BMS가 아까 제가 셀진을 인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셀진을 인수하게 된 가장 큰 영향 중에 하나도 옵디보랑 여보이의 영향력이 뒤처지면서 일어난 조급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면
배경을 가만 보면 그런 M&A를 왜 했고 왜 그 딜을 했는지 이해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게 보시는 그림은 이제 글로벌 소스를 저희가 활용해서 보여드리는데 이 면역항암제 개발 트렌드 상에서 병역요법이 굉장히 많이 좀 추세화되고 있다. 병역요법이라는 게 두 가지 약물을 동시에 사실 투여를 하는 거잖아요. 네. 이 자료 보시면 맨 왼편에 있는 그러니까 그림 두 개가 이제 연도별 두 개를 놓은 겁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키트루다가 2017년하고 이제 2020년 두 개에 얼만큼 병역요법의 숫자가 더 늘어났냐를 보이는데 맨 왼쪽 게 키트루다예요. 거의 2배 이상 뛰었죠. 557건의 임상에서 1199건의 임상.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 임상 숫자가 저렇게 많은 이유는 저 안에 일부는 아까 45개 임상인 키트루다 것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에 실제로 제가 이제 저희 BD 컨설팅을 저희가 많이 하니까 BD 컨설팅하는 기업들 제가 실제로 이제 몇 기업도 있습니다만은 자기의 병역 투여 면역항암제 개발의 병역요법의 상대가 키트루다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키트루다하고 공동 연구 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어 리서치가 1000개가 넘는다는 얘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많은 게 이제 옵디보죠. 옵디보가 이제 이것도 한 1000건 넘게 돼 있고요. 이 두 약물이 거의 병역요법을 그냥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맨 위에 노란색으로 돼 있는 게 면역항암제와 면역항암제 두 개를 병역요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으로 돼 있는 파란색이죠. 파란색이 표적항암제하고 여기 있는 키트루다나 옵디보 그러니까 면역항암제를 병역요법하는 거고 세 번째 그다음에 이제 화학합성의약품 이제 그렇게 병역요법의 종류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글로벌 트렌드화된 지 꽤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병역요법을 시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조금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신약 자체에 대한 단독요법으로서의 임상이 없이 처음부터 키트루다고 병역요법을 가게 되면 그러니까 MSD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임상 처음 설계를 하실 때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병역요법이 전 중요한 건 맞는데 병역요법이 효과를 내기가 편하니까 그걸 같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키트루다 하나만 했을 때보다는 내 거랑 같이 했을 때 효과가 좋다. 근데 키트루다를 끼지 않고는 이제 세일즈를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임상 비용이 들어가는 것 대비 효과성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기 때문에 자기 제품에 대한 자기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단독요법 을 어떤 식으로 R&D를 갈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항상 같이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MSD가 갖고 있는 여러 이제 인수하고 있는 회사들 이름 쭉 써놓고요. 자가면역 질환이랑 종양학 중심으로 어쩌면 너무 당연한 거죠. 암 쪽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니까. 제가 시간을 아주 많이 쓸 수는 없으니까 지금부터 한 15분 정도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좀 정보 많이 주십시오. 예,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조금 더 요점 위주로 갈 수 있는 앞에 기업들은 워낙 큰 기업들일 때 제가 할 말이 좀 많고 지금부터는 한두 가지씩 핵심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에브비가 이제 저희 전 세계 한 5등 정도 되는 회사인데 에브비 매출의 60%는 약물 하나에서 나옵니다. 휴미라. 이 바이오 업계 특히 바이오 시밀러 업계에 계시는 분은 휴미라를 모르면 간첩입니다. 전 세계에서 단위 약물로 매출이 20조가 넘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셀트리온하고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포함한 전 세계에 내노라 하는 글로벌 1등부터 5등까지 기업들이 전부 다 붙어서 이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뛰어난 약물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글로벌 매출 순위 보여드리고 있는데 휴미라가 1위로 좀 돼 있죠. 저희 18년 매출이 한 22조 정도 됐으니까 23조 정도 됐으니까 지금 더 될 겁니다. 근데 휴미라가 미국과 유럽에서 순차적으로 특허가 만료되는데 유럽 특허는 18년도에 만료가 됐어요. 그 미국 특허가 원래는 19년도에 만료가 됐어야 되는데 휴미라를 갖고 있는 에브비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몇 가지 인디케이션에 대해서 특허 만료 기간을 2022년, 23년으로 늘립니다. 좀 살아남은 거죠. 그렇지만 그 기간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는 건 사실 특허가 만료된다고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굉장히 많은 바이오시밀러들이 미국 시장을 겨냥해서 2022년도부터 이제 2022년 말부터 미국 세일즈가 돼도 이미 임상 허가가 지금 BLA가 된 기업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쟁터가 될 거죠. 휴미라요. 그러니까 사실 에브비의 경우에는 이 휴미라 로 한 세대를 풍미했다라는 게 제가 만든 지금 현재 장표에 보신 내용이에요. 인디케이션 12개에 대한 사실은 이제 FDA 승인을 갖고 있습니다. 이 휴미라하고 어깨를 나란히 한 제가 2등, 3등은 뺐습니다. 약물이 존슨앤존슨, 얀센의 레미키드하고 그 다음에 암젠의 엠브렐입니다. 근데 암젠의 엠브렐은 파이자가 인수한 아까 보신 와이어스라는 회사랑 공동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파이자가 와이어스를 인수하면서 엠브렐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휴미라, 레미케이드, 엠브렐이라는 세 가지 약이 차례적으로 거의 비슷한 자가 면역 질환 치료해줍니다.
다만 휴미라가 제일 그 적응성이 높고, 근데 이 세 약물이 차례로 바이오시밀러들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레미케이드가 제일 먼저 이제 특허가 끝났고 가장 심하게 이제 속된 표현으로 망가졌고요. 그걸 망가뜨린 대표 선수가 렘시마입니다. 렘시마 바로 셀트리온 겁니다. 네. 셀트리온의 렘시마가 오리지널인 레미케이드보다 매출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네. 오리지널이 그 바이오시밀러한테 진 대표적인 케이스죠. 엠브렐도 뭐 삼성의 바이오 에피스에 사실은 약품들이나 셀트리온이 나오면서 많이 이제 사실은 공격을 당했고요.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 휴미라는 유럽 시장은 제가 열린 지 몇 년 됐다고 했잖아요. 유럽 시장이 몇 년 열렸음에도 휴미라는 생각보다는 데미지가 크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이 에브비라는 회사의 특허 전략을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그 바이오시밀러들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사전에 취하는 조치들을 에버그리닝 전략이라고 합니다. 특허의 에버그린, 상록수죠. 에버그린. 상록수는 평생 푸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허가 평생 가게끔 만들려는 노력을 해. 계속 연장을 하고 새로운 제형을 만들어 붙이고 그래서 이 특허가 계속 자기만의 방향으로 유지되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은 그런 특허가 나오기 전에 먼저 빨리 임상이 끝나거나 더 나은 제품을 바이오 베터 형식으로 만들어서 승인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그런데 셀트리온을 제외한 삼성바이오 에피스하고 암젠이랑 노바티스 이 회사들이 만든 저 바이오시밀러 약들은 17년, 18년도에 다 특허 종료 시기에 맞춰서 출시를 하기로 했는데 셋이 공통적으로 소송이 걸립니다. 에브비한테. 근데 이 소송이 누가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소송 중입니까? 소송 다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예, 끝난 이유가 뭐냐면 바이오시밀러를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이제 익혀지셔야 될 거는 시장에 누가 먼저 진입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이오시밀러 사업자 중에 1등으로 들어가서 6개월 이상 혼자 1등으로 있을 수 있으면 시장을 평정합니다. 렘스마가 대표적으로 그렇고. 근데 이 세 사업자는 거의 동시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가 없는 상태에서 에브비가 동시에 세 회사에 다 소송을 거니까 결국은 합의를 하고 맙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시장에 똑같이 개발을 다 해놓고 셀트리온은 안 들어가요. 셀트리온이 지금 최근에 들어갔거든요. 유플라이마라는 약으로. 근데 셀트리온은 뭘 기다렸냐면 그 판에 들어가 봐야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수라장일 것 같으니까 이 제품을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바이오 베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오른쪽에 녹색 글씨 써놨는데 휴뮤라보다 고농축 제형으로 한 달 4회 투여에서 2회 투여로 투여량을 전반으로 줄이는 그리고 구연산염, 시츄레이션을 보죠. 구연산염을 제거한 CF제형으로 해서 실제로 휴미라보다 월등히 뛰어난 퍼포먼스를 가진 약물을 만들어요. 이게 저희가 바이오 베터라고 부릅니다. 네. 바이오시밀러를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이 약물을 만들어서 못 쫓아오게 만드는 거죠, 상대방이.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에브비가 이제 미국 시장이 2022년 말에 이제 순차적으로 끝나면 유플라이마하고 아마 또 큰 전쟁을 치르게 되지 않을까? 사실 뭐 지금 유럽에서 이제 들어간 지 얼마 안 됩니다, 유플라이마가. 지금 이제 최근에 유플라이마의 몇 개월간의 퍼포먼스를 보면 초기 뭐 시그널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 유럽 시장을 만약 유플라이마가 렘스마처럼 평정을 하면 이제 에브비도 굉장히 긴장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에브비가 이제 이런 노력 끝에 새로운 기업들을 많이 인수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써놨습니다. 제가 뭐 보톡스 기업도 인수한 것도 써 있고, 그다음에 스팅 패스웨이 치료제라는 항암제 기전 쪽으로도 지금 마부파라는 회사를 인수했다라는 것도 참고로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노피네요. 사노피는 사실 우리나라의 한미약품하고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 회사예요. 한미의 기술을 굉장히 라이센싱 아웃을 많이 해간 회사입니다, 전통적으로. 근데 이 사노피가 지난번에 다 반환했죠. 네. 순차적으로 반환했죠. 근데 여러분들 좀 궁금하실 거예요. 왜 그렇게 기껏 갖고 가서, 물론 이제 마일스톤 피가 있으니까 처음에 갖고 갈 때 돈 좀 냈다가 일정 수준의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면 이제 그 다음에 마일스톤 피를 내고 막 이렇게 해가는데 왜 반납했을까요? 그게 한미약품의 그 기술이 진짜 엉터리라서 실패할 것 같아서 반납을 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기술 개발이 어려울 수도 있겠고. 근데 이제 사노피의 그런 그 변화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알 텐데 회사의 전략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사노피가 새로 이제 19년에 CEO 되신 분이 폴 허슨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사노피 CEO가 되면 보통은 주주들한테 선언을 하잖아요. 이 기업을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데 이분이 선언한 게 희귀질환, 혈액질환, 암, 신경기질환 이 4개 하겠다. 네. 나머지 다 버리겠다. 네. 근데 여기에 당뇨는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기존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더 이상 리소스를 투입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털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뭐 한미약품을 제가 옹호하는 건 아니고 이게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갖고 왔다가 이게 반환되는 경우에 다른 기업으로 또 이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업들의 니즈에 맞춘 거죠. 그러니까 기술 이전이 했다가 반환되는 경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그거는 뭐 병가지 상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사노피가 굉장히 많은 M&A 라이센싱을 하고 있는 내용들 거기다 적어놨고요. 앞에 말씀드린 그 네 가지 주제 중심으로 사노피는 몰입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분야의 업무를 하시는 분이면 사노피의 미래 방향이 그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글로벌 탑 10 중에 한 6개 기업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은 짧게 노트able, 조금 눈에 띌 만한 기업들 위주로 그들의 핵심적인 변화가 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노트able 중에 가장 저 기억에 남는 거는 BMS하고 셀진 간의 합병입니다. 이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은 사실 저 각각의 이름의 사람이 각각의 창업을 한 100년 전의 회사들이 순차적으로 합병이 된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세 회사가 합쳐져서 한 회사로 이제 BMS라는 이름이 된 거죠. BMS가 셀진을 인수한 이유를 제가 아까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자기네 갖고 있는 옵디버와 여보이라는 면역 항암제가 키트루다한테 뒤처지기 시작하는 그 흐름에 대한 조급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BMS의 파이프라인도 물론 좋은 게 있겠지만 셀진이 갖고 있는 이 면역 항암제나 유전자 질환 치료제의 파이프라인이 훨씬 더 탐나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대대적인 합병을 결의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이 정도 딜이 되면 수십조 딜이 왔다짜리잖아요. 네. 셀진의 주인이 왜 팔았을까요? 이 기업을. 사실 회사를 판 거거든요. BMS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M&A나 인수할 때 기업의 히스토리를 잘 아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셀진은 모 회사가 실제로는 그러니까 케미칼 회사예요. 그러니까 케미칼 회사, 그러니까 화학 물질을 만드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그 회사가 케미컬을 다루다가 케미컬의 하나의 분파로 저분자 화학합성 의약품을 만드는 제약 분야를 조그맣게 회사를 셀진이라는 걸 자회사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셀진이 바이오 의약품으로 진화가 되면서 굉장히 회사가 커진 거죠. 네. 그러니까 몸값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케미컬 회사니까 그 회사가 계속 바이오 의약품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시기인가 나 그냥 큰 돈 받고 케미컬에 집중할게 이럴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분 속마음을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네. 딜이 일어날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는 회사였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딜의 특색이 있어요. 저게 이제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놓은 것 중에 CVR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조건부 가격 청구권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굉장히 이게 뉴욕 증시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일종의 파생상품 옵션 같은 건데 이게 뭐냐면 셀진의 뒤에 제가 보여드린 아이템 파이프라인 3개를 놓고 이 세 아이템이 일정 시간 안에 FDA 승인을 받으면 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 몸값이 올라가는 가격이 한 6, 7조 정도 되는 돈을 산정해 놓고 그거를 주주들한테 뿌려줍니다. 그러니까 주주들이 주식 숫자로 갖고 6조를 돈을 뿌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합병해서 셀진이 그 제품까지 잘 되면 우리가 인수를 예를 들어 뭐 한 85조에 했는데 그것까지 합치면 니네는 실질적으로는 돈 더 가져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불행히도 그 기한 안에 개발을 못합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래서 CBR은 사라졌죠. 나중에 뭐 M&A 관련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때 이런 저 재미있는 조건 같은 거는 이게 딜할 때 많이 사용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따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셀진과 뭐 BMS의 합병의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셀진을 그때 셀진 회사로만 놓고 보면 셀진의 어려움은 여기도 자기 약물 중에 하나가 갖고 있는 매출이 너무 컸어요. 레블리미드. 레블리미드는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입니다. 이게 노인성 백혈병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완치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는 기본적으로 고통을 경감시키거나 진행을 느리게 해주는 정도의 약물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 다발성 골수종은 전 세계적으로 개발하는 회사가 손꼽아서 사실 3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2개가, 핵심이 2개가 셀진하고 그 다음에 얀센입니다. 둘이 거의 그 용호상박이에요. 약물들이. 거기에 암젠이 살짝 끼어듭니다. 그래서 요 세 회사 외에는 사실 아직 저쪽에 이 신약 개발 능력이 없습니다. 다발성 골수종 중에. 근데 셀진이 근데 문제는 다발성 골수종만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파이프라인은 지금 그 유전자 치료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유전자 치료제들을 자기 혼자 힘으로 다 개발할 수 있을까?가 살짝 퀘스천 마크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합치는 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합칠 때 사실 이게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중복 가능성이 있어갖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이제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해요. 일정 아이템을 팔아라. 그래서 제가 그걸 팔고 이제 건선 치료제 하나를 팔고 그리고 이제 합병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요 세 신약이 셀진이 갖고 있었던 신약 후보 물질들이에요. 요 세 개가 일정 기한 안에 개발되면 사실 거래 가격이 더 올라가는 이제 주주들이 돈을 더 버는 거였는데 가운데 보시는 브레안지가 2019년인가 20년까지 개발되고 그 시한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이제 그 뭐 CBR이라는 건 없어졌고요. 대신 그 아벡마가 21년에 작년 3월 달인가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로 나왔죠. 제가 이 처음에 레블리미드만 있던 게 이제 이 카티 치료제로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가 나오면서 지금 보시는 이 용호상박의 시장에서 마지막 최근에 만들어진 약이 아벡마까지 오게 됩니다. 맨 처음에 셀진 레블리미드를 시작했는데 얀센이 보르테조범을 만듭니다. 이게 이제 1세대 프로테아즘 억제제예요. 그 뒤에 이제 그걸 조금 업그레이드 신 걸 암제닌 키프롤리스랑 똑같은 프로테아즘 억제제를 만들어서 나오니까 그 얀센이 다시 이것 봐라 그러고 다시 다잘렉스라는 걸 만들어요. 다잘렉스 굉장히 유명한 약입니다. 근데 다잘렉스는 병역요법하고 3제 병역요법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자기 것뿐 아니라 앞에 말씀드린 모든 약물들하고 같이 투입해서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병역요법으로 나와서 되게 유명해진 약입니다. 그렇게 해서 얀센이 리더십을 갖고 가니까 셀진이 우리가 질 수 없다. 레블리미드는 이제 특허고 끝나거든요. 2,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레블리미드 다음으로 우리가 카티 치료제로 아벡마라는 걸 내겠다 해서 작년에 이제 특허 승인이 된 거죠. 그래서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시장도 복마전입니다. 저희 굉장히 두 회사 간의 용어 상박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상당히 좀 궁금해요. 그 다음 회사는 다케다입니다. 일본 다케다 제가 아까 아일랜드 회사인 샤이어를 인수해서 뭐 자기보다 덩치 큰 회사를 인수해갖고 글로벌 탑 10으로 올라간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케다가 왜 아일랜드 회사를 인수했을까요? 다케다는 1위, 일본의 1위지만 매출 1위 아이템이 액토스라고 부르는 당뇨병 치료제였는데 이 액토스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치료, 그러니까 이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 이제 또 한 가지 사항은 제가 뭐 뒤에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의 인구가 줄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다케다는 일본 시장 중심으로 액토스라는 약물 중심으로 이제 사실 되게 성장을 했는데 이제 불안해진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다케다 가문이, 그러니까 가문 이름입니다. 다케다 가문이 저 제약사를 운영한 지 수백 년 됩니다. 근데 여기 이 다케다가 이 샤이어 인수 1년인가 2년 전에 전문 경영인을 100인을 모시고 와요. 유럽, 그러니까 CEO인데 이제 선도 제약사 출신의 사람을 최고 경자로 영입을 합니다. 그 사람이 이 딜을 만든 거죠.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사실 순혈주의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사람들이 파란 눈의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런 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절실함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다케다는 샤이어가 갖고 있는 희귀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계속 사업을 R&D 파이프라인을 넓히고 자기가 갖고 있던 아이템을 다 팔아버립니다. 지금 셀트리온이 여러분들 우리 많이 듣는 이름 중에 화이투벤 기억하시죠? 네. 화이투벤 같은 게 다 이제 이 1차 치료제예요. 프라이머리 케어 치료제인데 이런 약물들을 전부 통으로 쳐 셀트리온에 팔아버리고요. 그 다음에 각 나라별로 있는 자산들을 지역 뭐 중동 및 아프리카 자산, 라틴 아메리카 자산, 뭐 어떤 신약, 의료용 신약 이런 것들을 다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축적을 하죠. 그 돈을 뭐 했을까요? 샤이하고 같이 하는 R&D에 쓰겠죠. 여러분들이 이 자료 보시면 제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색깔을 칠해놨는데 현재 파이프라인이 예를 들어 한 20개 가까이 됩니다. 17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 맨 첫 번째 파란색이 3개가 있어요. 요 파란색이 원래 샤이어 인수 전에 다케다 혼자 하던 거예요. 근데 자기 거는 이제 R&D 3개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게 한 5-6개 있을 텐데 분홍색이 샤이어 인수 이후에 다케다랑 샤이어가 같이 공동 R&D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대부분은 뭘까요? 살색은 샤이어 겁니다. 샤이어 거 갖고 와서 그 R&D로 그냥 그러니까 다케다가 그냥 샤이어로 회사를 갈아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런 이유를 여기다 다 설명해 놨고, 그래서 내수 중심에서 글로벌 기업화됐다. 그래서 샤이어는 100개국 이상의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는 희귀질환 치료제 위주의 회사다. 저기 보면 성함 써있네. 크리스토퍼 웨버. 제가 저분 뭐 백그라운드는 잘 모릅니다만 저분이 이 딜을 주도한 분입니다. 이제 2회사 남았네요. 길리어드하고 네. 아마 제가 바이오젠이 있을 텐데, 길리어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조금 저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회사인데, 길리어드는 사실은 간염 치료제로 유명한 회사예요. B형 간염 치료제, C형 간염 치료제. 그러니까 사실은 길리어드는 간염 치료제라는 게 이제 항바이러스제거든요. 간염 치료제 하나로 한 우물을 파갖고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치료제를 너무 잘 만들어서 사람들이 완치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시장 규모가 큰 거는 완치제는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요. 당뇨병 치료제가 왜 여러분들 시장이 크신 줄 아십니까?
고혈압 치료제로 평생 먹어야 되거든요. 그 치료제가 아니라 그냥 일정 기간 동안만 어떤 수치를 유지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시장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만성 질환. 그러니까 이 회사는 약을 너무 잘 만들어 갖고 완치가 돼 보니까 이제 사실 이제 매출이 고꾸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해본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그래도 간염 치료제 중에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시장, 비알코올성 지방간, 내시를 우리가 한번 극복해보자라는 게 첫 번째 선언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 피보팅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 피봇을 뭘 하지?를 면역항암제를 하자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면역항암제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제가 내시 쪽으로 간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내시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임상 실패를 합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내시 치료가 개발된 사례가 없어요. FDA 승인을 받은 게. 근데 아직도 계속 실패한 내용을 놓고 계속 반복하면서 새로운 라이센싱 인을 해서 유한양에서 또 라이센싱을 해갔어요. 지속적으로 내시에 대해서는 아마 승부를 보겠다는 게 향후에 5년, 10년 계속 지속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 외에 면역항암제 쪽으로 이제 새로운 피봇을 추가하게 된 이유는 간염 바이러스하고 암세포의 면역 회피 반응 기전이 굉장히 유사하답니다. 그래서 그 기전의 유사성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네의 기술력을 접목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과정으로 가면서 첫 번째 인수하는 회사가 카이트파마고, 카이트파마가 만들어낸 게 아까 말씀드린 카티 치료제인 예스카다입니다. 그렇게 해서 면역항암제 쪽으로 인수합병을 통해서 진도를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가 더 있군요. 바이엘이네요. 바이엘은 좀 쉽습니다. 바이엘은 저희가 전통적으로 봐온 제약사들 대비해서는 이런 라이센싱에 대한 시각이 약간 달라요. 네. 다른 회사들은 보통 기술을 자기가 딱 특정 조건을 갖고 딜에서 갖고 자기 안에서 막 이제 인하우스에서 하잖아요. 바이엘은 자기가 갖고 있는 엑셀러레이터하고 벤처 캐피탈이 있습니다. 걔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스타트업들에게 투자를 하되 그 스타트업들이 바이엘의 R&D 데이터를 갖고 바이엘의 실험실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줘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육성이 되면 바이엘이 우선순위로 투자하거나 그 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용하는 형태, 이제 바이엘 콜래보레이터라는 이름을 지금 제가 많이 보이는데 그런 관점으로 바이엘은 진도가 많이 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전자 세포 치료 쪽에 관심이 많고,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바이오젠입니다. 바이오젠이 이제 아까 제넨텍 이후에 이제 1세대로 이제 한 세대를 풍미하던 바이오텍 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젠은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주주로 유명했죠. 삼바가 자회사로 바이오시밀러 회사를 만들고자 할 때 미국의 누구도 조인트 벤처를 해주지 않았어요. 기술이 유출될까봐. 근데 바이오젠이 사실 손을 내밀었죠. 그래서 바이오젠이 이제 그때 주식을 한 8% 주식 지분 참여를 하되 49%까지 주식을 늘릴 수 있는 권한으로 들어와서 한 7, 8천억 정도의 돈을 넣고 아니죠. 한 2천억 정도의 돈을 넣고 지금 한 2조 아니요. 제가 돈이 헷갈리네. 몇 천억을 넣고 실제로 최근에 삼바가 인수했습니다. 바이오젠 인수. 그게 거래가액이 2조였어요. 그러니까 삼바는 돈을 벌었죠. 한 10배 먹었네요. 그렇죠.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드릴 말씀이긴 합니다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 셀트리온 같은 회사가 성장하려면 이런 회사들을 인수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수밖에 없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조짜리, 20조짜리 딜을 해서라도 이런 회사들을 갖고 와야 우리 제약산업의 규모가 커지는 거죠. 유한양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바이오젠을 제가 갖고 온 이유는 이 아두카누맙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두카누맙이 치매 치료제로 근 10년 만에 FDA 승인을 받은 약인데 굉장히 컨트로버셜합니다. 이 승인할 때 FDA 자문위원회에 11명 중에 8명이 반대를 했는데 FDA가 승인해 줬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거 뒤로 빽쓴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될 정도의 소문이 많이 도는 건데, 이게 사실 치매 치료제가 너무 안 나오니까. 11명 중에 8명 반대해도 통과됩니까? 네, 그러니까 그 FDA 저 사람들 자문위원이니까 투표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자문위원회 대다수가 반대하는데 승인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저 FDA 국장이 그만큼 부담이 있었을 텐데 치매 치료제가 너무 오랫동안 안 나오다 보니까 미국의 이 치매 치료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기업들의 R&D 코스트가 너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기업들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라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아두카누맘이라는 약은 이게 사실 치매 치료제는 아직 기전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설만 있는데 가장 유명한 가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치매 치료, 여기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하나는 저기 아밀로이드 베타 가설이고 또 하나는 타우단백질 가설입니다. 제가 뭐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시간은 없는데 이 회사가 그 아밀로이드 베타 가설의 실질적인 치료 방법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쓰는 수동 면역을 쓰는 아밀로이드 베타 자체를 없애서 녹여버리는 그런 방법을 쓰는 회사고 아밀로이드 베타 분비 요소를 분비를 못하게 막는 방식도 있고 아밀로이드 베타가 분비되어도 뭉치지 않게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밀로이드 베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치매로 죽은 분의 뇌를 해부해보면 아밀로이드 베타가 이렇게 올리고가마처럼 이렇게 뭉쳐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걔가 그러니까 원인이다. 얘를 안 생기게 하면 치매가 안 생기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증명된 방법은 없죠. 근데 그 아밀로이드 베타를 없애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것만으로 대리변수 인정을 통해서 가속 승인을 해준 겁니다. 그 대신에 판매 이후에 판매 효과를 계속 봐서 임상 4상까지 가라라는 조건부 승인해 준 거긴 해요. 네. 다만 이런 가속 승인과 조건부 승인을 통해서 갈 때 바이오젠 스스로 꼬리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중증 환자까지 다 커버를 된다고 하다가 승인 직전에 이 BLA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경증 환자의 증상 완화 정도로 굉장히 폭을 줄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승인을 받은 게. 근데 이렇게 딱 승인되고 나니까 이제 뭐 일라이 릴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너도 나도 로슈도 마찬가지로 막 이제 자기가 개발하던 걸 지금 그 가속 승인 신청을 해서 가속 승인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제 FDA 승인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 1, 2년 내에 몇 개가 더 나올 것 같다라는 게 현재 시장의 예상입니다. 네, 거기까지네요. 네. 제가 1시간 반을 넘게 여러분들에게 네. 시간을 써서 죄송하고. 제가 좀 중간에 끼어들려고 그랬는데 괜찮습니다. 너무 말씀을 잘해주시고 저도 못 듣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전공이 법학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바이오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시 다니게 됐다는 생각은 참 많이 했는데 네. 학교 다니는 것보다 이 업무를 하면서 배우는 속도가 더 빨랐던 것 같아요. 물론 저를 가르쳐 주신 저희 전문가 분들하고 교수님도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설명은 그분들과 토의를 통해서 나온 내용 중에 제가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정도인 거고 저희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 벤치마킹 스쿨이나 이런 좀 저희 전문가분들이 같이 진행하시는 프로그램인데 훨씬 이제 좀 깊이 있는 설명들이 많이 나오죠. 네. 처음 이제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우리나라 전체 제약 산업이 한 24조 정도로 해서 합쳐가지고 미국 글로벌 기업들 중에 15, 16위 정도 하게 기업이죠. 네, 맞아요. 갈 길이 먼데 앞으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한 두세 가지 정도 저희가 이제 이쪽 분야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실은 이제 정책 연구 용역을 할 때 이제 항상 논의드리는 게 있는데 첫 번째 가장 뭐 쉽지는 않겠지만 가장 적극적이고 빠른 방법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한양행이나 한미약품이나 셀트리온이나 이런 회사들이 스스로든 또는 재무적 투자자 PE를 활용하시든 해서 큰 딜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글로벌 20위, 30위가 아니라 탑 10을 인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우실 테니까 10위에서 20위권에 있는 회사들이 매출이 대부분 25조에서 30조 정도 됩니다. 네. 그 회사들 중에 누군가를 예를 들면 바이오젠을 또는 뭐 중국의 큰 기업이 들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의미 있는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회사를 M&A하는 게 분명히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 제약산업 자체의 덩치가 커지죠. 글로벌 기업을 인수했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 글로벌 임상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생긴다는 거죠. 퍼스펙티브가 생기고.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많이 그런 이제 경험들이 있었어요. 한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보다 사실 저희가 실력이 좋다고는 하지만 그런 글로벌 기업들을 인수했을 때 저희를 존중하고 리스펙트할 때까지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저희 스스로 저희가 말하는 이제 오게닉 그로스죠. 내 몸으로 내가 그냥 파이프라인 키워서 뭐 R&D해서 신제품 내서 걔가 글로벌 뭐 신약이 나와갖고 내 매출이 지금 했던 나의 기업 가치가 5배, 10배 된다?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확률이 극히 떨어지겠죠. 네. 근데 어느 순간에 점프가 필요한데 그 점프를 하시려고 그러면 앞서 있는 기업들이 그런 본격, 제가 목숨 건다는 표현을 너무 자주 써서 죄송한데 파이자가 목숨 걸고 딜을 했듯이 또는 로슈가 제네틱 인수를 했던 그런 딜들이 그들은 절실했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굉장히 큰 딜이었습니다. 파이자는 자기 기업 가치보다 큰 돈을 내놓고 사실은 그 인수한 회사를 제대로 운영 못했으면 회사 뺏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딜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리더분들이 꼭 그걸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오늘의 주제인 오픈 이노베이션입니다. 혼자 다 네. 못합니다. 네, 네. 오픈 이노베이션,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오픈 이노베이션은 여러 가지 기술과 후보 물질과 그 다음에 임상 설계 능력과 이런 것들을 가진 전문가들 집단이 이합 집산을 잘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 신약 개발이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하는 그 신약 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훨씬 더 큰 시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그 두 가지 정도는 제가 꼭 좀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글로벌 파마들이 이제 M&A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덩치도 키우고 여러 가지 전략들을 지금 구사하는 걸 봤는데, 우리 여기 이 오늘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스타트업들이나 쪼매난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런 쪼매난 기업들이 이 바이오시밀러 영역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바이오시밀러를 도전하시는 그 기업, 스타트업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벤처라고 보는 이제 스타트업, 제가 지금까지 한 5군데 정도를 자문도 하고 또는 이제 뭐 BD 관련된 업무, 저희 이제 글로벌 라이센싱 업무를 이제 BD라고 이제 저희 속칭해서 부르는데, 그런 관계로 제가 지난 한 5년 동안 몇 기업을 봤어요. 근데 이제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그마한 스타트업이 바이오시밀러에서 독보적 승산이 있으려면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그걸 잘하는 이유는 사실 바이오시밀러의 핵심 중에 하나는 원가 경쟁력입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보다 비싸게 팔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황금룰은 오리지널의 70% 가격 정도를 팔아야 오리지널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시장에 진입할 공간이 생긴답니다. 근데 이제 램시마 같은 경우에는 이걸 80%까지 높이는 사람 아주 이제 드문 케이스인데 평균적으로 한 60에서 70% 정도에서 가격이 형성이 돼요. 네. 그러면 상대방이 오리지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가 바이오시밀러가 들어가면 절대적으로 가격을 낮추게 돼 있습니다. 휴미라도 마찬가지고. 네. 상대방이 가격을 낮춘다는 게 절반으로 내려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절반에 제가 가격 경쟁력을 가지면 저는 진짜 원가로는 지금 나오는 제품의 20% 정도 수준의 원가 수준이 되지 않으면 제가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가 경쟁력은 생산 공정에서 나와요. 근데 생산 공정의 안정성을, 그러니까 사실 바이오薬품은 공정의 안정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대량 생산 설비와 생산 공정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지만 만들기가 어려운데 조그마한 스타트업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생산 공정상의 경쟁력을 가진다는 건 그렇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그 앞단에 생산 공정에 들어가기 전에 예를 들어 내가 겨냥하는 그 바이오 시밀러를 키우기 위한 숙주, 여러분들 이콜라이 많이 쓰죠. 대장균은 사실 굉장히 다루기 어렵습니다. 근데 대장균에서의 일드, 그러니까 수율을 현격하게 높이는 기술을 내가 갖고 있다.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바이오 시밀러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플랫폼 기술이든 또는 바이오 시밀러를 바이오 베타화 만드는 기술. 그런 관점에서의 노력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을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뭐 글로벌 M&A를 할 정도의 그 힘을 가진 기업들은 우리나라 삼바라든가 뭐 셀트리온 정도밖에 없겠네요. 저는 유한양행, 한미약품 그리고 이제 뭐 동아소시홀딩스 이제 뭐 그분들이 노력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은 이분들이 자금력으로 동원할 수 있는 돈은 제 생각에는 이제 삼바는 삼성그룹이 있으니까 이제 자금력 충분히 있으실 것 같고요. 셀트리온의 주가나 여러 가지를 봤으면 셀트리온이 아마 동원하실 수 있는 돈은 한 뭐 몇 조 정도 수준 자체적으로. 나머지 기업들은 뭐 매출이 이제 뭐 1조 남짓이니까 자체적으로 뭐 몇천억 수준이시겠죠. 아마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재무적 투자자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이제 그 SPC라는 표현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죠. 예. 네. 저는 이제 두산그룹에서 이제 일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두산그룹에서 주로 많이 쓰는 방식의 딜 방식, 이제 두산그룹이 M&A 많이 하시는 거 아실 텐데, 네. 저도 뭐 거기 많이 관여를 했고요. 오비 맥주를 팔았던 뭐 제가 뭐 주역 중에 한 사람이었기도 하고, 근데 이 혼자 못할 때 제가 이제 사실은 전략적 투자자잖아요. 전략적 투자자가 재무적 투자자를 데리고 와서 회사를 만듭니다. SPC를 만들어서 그 SPC가 이제 충분한 돈을 갖고 인수를 하는 거죠. 근데 이 SPC를 구성할 때 경영권을 저희가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미약품이 갖는 거죠. 51%든 뭐 70%든 나머지를 이 회사가 갖는데 실제로 이 회사가
그거에 해당하는 만큼의 돈을 넣고 실제 이 회사가 레버리지 바이아웃을 하는 거예요.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입을 해서 그 차입한 돈으로 인수하는데 차입의 보증을 사실 PE들이 해주거나 자기 PE에 자기 돈을 여기다 빌려주는 거죠. 담보는 새로 사는 회사의 주식입니다. 그래서 SPC가 갖고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적절 시점에 PE는 그 자기가 투자했던 돈의 3배, 4배의 가격을 이 전략적 투자자가 주고 사가기를 바라죠. 아니면 딴 데 팔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SPC 형태로 PE를 활용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의 3배에서 5배 정도는 충분히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역시 변호사의 그 전문 지식이 나오는데 나중에 좀 자세한 정보는 다시 한번 좀 공부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네, 네. 그 주제만 갖고 따로 한번 얘기를 해보시도록 예. 하시죠.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들이 이제 그 좀 전에 이제 그 연관된 질문이기도 한데 기술 이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스타트업들이 네, 뭐 맞습니다. 그 어려운 법률적 문제를 뚫고 기술 이전을 하기 어려운데 하여튼 핵심적으로 좀 꼭 알아야 될 그 이 기술 이전의 핵심되는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시장 원리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그리고 제가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설명드린 굉장히 많은 내용이 여러분의 상대방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술 이전을 한다고 할 때 후보 기업들이죠. 물론 저기업보다 작은 중견기업 중에도 좋은 후보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야 될 텐데 제가 이제 이런 자료를 공유 드린 이유는 이 기술 이전의 출발점이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현재까지 기술은 전부 나만 아시죠. 내 기술만 아시고. 근데 적을 알아야지 기술 이전을 하실 거죠. 누가 나한테 관심이 있을지. 그렇죠.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관심이 있을지. 지금 그 사람이 지금 무슨 기술에 어떤 분야를 집중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 사람의 입맛에 맞게 맞춤형으로 접근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기술 이전할 때 많은 분들이 뭐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이나 바이오 유럽 저도 뭐 매번 갑니다만은 뭐 의료기 같은 경우는 메디카나 또는 뭐 저희 CPHI 제가 매번 가는 행사입니다만은 거기에 가셔서 그냥 막 둘러다니시죠. 그리고 뭐 대기업들 왔다 그러니까 거기에 아무 데나 하나 아니겠습니다. 뭐 만나고 싶은 기업에 막 미팅 신청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준비가 덜 돼 있으신 거죠. 네. 그 기업들이 바이오 유럽이나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이나 행사에 와서 만나려고 하는 상대방이 누굴 것 같습니까? 자기가 관심이 있어야 되는 기회니까 그렇죠. 그 상대방의 관심이 뭔지를 알아야 기술 이전을 할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제가 만나뵌 많은 스타트업들이 너무도 상대방을 모르세요. 근데 어찌 보면 이제 사실 뭐 시장을 이해하는 훈련이 안 돼 있으신 거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이런 충청북도의 바이오 산업국가 그런 프로그램을 뭐 5년 전에 기획하게 된 게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직도 뭐 저희도 갈 길은 멉니다만 저도 사실 글로벌 기업들의 동향을 요만큼 아는 거죠. 옛날엔 전혀 몰랐다가 조금 아는 건데 이게 이제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5년째 계속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지식이 축적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트렌드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회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마 제가 한 5년 정도 더 하면 이제 10년을 하는 거겠지 않습니까? 10년 강산 변하잖아요. 10년 후에는 뭔가를 제가 약간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냥 그런 기대를 하면서 지금도 노력을 하는데 이 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지금 이후가 그런 이제 적을 알고 나를 아는 출발점이 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업들 이렇게 수요에 맞는 그런 기업들을 매칭시켜 가지고 성공하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BD 컨설턴트라고 그래서 그런 중간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회사의 기능제도 BD 컨설팅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한국 분들이 BD 컨설팅을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사실 경험이 많지 않잖아요. 네, 네, 네. 이 BD 컨설턴트 분들은 이제 글로벌 섹터의 유명한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이제 포진하고 있어요. 근데 뭐 제가 뭐 그분들을 홍보해드릴 수는 없지만 한국 분입니까? 한국 분도 있고요. 근데 대다수는 이제 미국 분들이나 유럽 분들이 많죠. 저희 파트너들도 다 이제 미국 분들이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시장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적을 알고 싶은데 나 혼자 노력해서 알면 이제 굉장히 고생스럽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적을 이해하는 과정을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다만 그런 분들을 활용하시려고 할 때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딜이 성공되면 더 많이 들어가고 그분들을 활용할 때도 일단 저의 전략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적을 알기 위한 노력은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하려다 보니까 이 분야를 잘 아는 BD 컨설턴트들이나 컨설팅 회사를 찾아보자 라는 게 그 다음 순서가 되겠죠. 예, 이제 스타트업들이 사실은 뭐 연구자 출신으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공부할 게 너무나 많고 그렇죠. 점점 이제 그 비즈니스가 점점 확대될수록 공부할 것도 자꾸 많아지고 네트워크도 많아지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네. 그 지금 이제 예비 창업자나 이제 기존 창업자들에게 그 경험상 네. 꼭 중요하게 몇 가지 좀 집어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제가 이 제약 쪽 그리고 바이오 쪽에 창업하신 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닌데 네. 대부분 기술 창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분이 교수 아니면 의사 아니면 연구원이세요. 그 스펙이 대충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물론 이제 뭐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뭐 그런 기술을 어떻게 뭐 구하셔갖고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극히건 드문 그 케이스고. 우리 바이오헬스의 특징이죠. 그렇죠. 평균 근데 이제 박사에다가 맞습니다. 포닥을 몇 년 하시고 창업하시는 근데 경우죠. 이렇게 창업하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 아이템을 알리고 투자 유치를 해야만 개발 비용이 나오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려고 해도 뭘 하시고. 근데 우리나라 정부 지원 사업의 특징이 기술을 잘 설명하면 돼요. 그래서 R&D 지원 자금은 참 잘 받으세요. 그런데 네. 투자자들은 이 기술이 뭐냐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이 기술을 갖고 무엇을 어떻게 해나갈 거냐는 사업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네. 어떤 시장을 겨냥하고 있고 그 시장에서 어떻게 포지셔닝 할 거고 당신이 퍼스트 인 클래스냐 베스트 인 클래스냐 퍼스트 인 클래스면 어떤 측면에서 퍼스트 인 클래스냐 그리고 경쟁사들이 쉽게 쫓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다 사실은 증명해 주길 바라고 질문이 그런 질문이죠. 근데 이분들은 그걸 설명할 준비가 안 돼 있으시잖아요. 네. 나쁘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투자자 앞에 가서 기술만 계속 설명해요. 근데 투자자는 답답하죠. 그렇죠. 그 기술을 갖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고 내 기술 뛰어납니다만 계속 설명하시면 투자자가 그래갖고 그분이 투자자가 대신 사업해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적 준비 능력이 아직은 부족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혼자 못 하거든요. 이 혼자 못 한다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술 개발도 혼자 못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도 혼자 못 합니다. 그래서 창업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기술 창업하시는 분들은 혼자 하세요. 그냥 내가 뛰어난 기술 특허를 갖고 있어. 근데 투자자가 이렇게 봅니다. 내일 아침에 교통사고에서 당신이 돌아가셨어요. 나 당신 회사에 10억 넣었는데 나 어떡합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자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투자했을 때 나는 회사에 투자하는 거지 개인에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 회사가 서스테이너블하다는 걸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그럼 그렇죠. 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네. 당신 기술만 갖고 뭐 할 거예요? 비즈니스는 누가 합니까? 그럼 비즈니스 파트너도 있어야 되는 거죠. 회사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 팀이라는 게 굉장히 공고하게 구성이 돼 있지 않고 뭐 자문위원 이렇게 아무도 안 믿거든요. 그 사람이 여기에 코 박고 일하는 사람 아니고 진짜 4대 보험 돼서 여기서 월급 가져가는 사람 아니라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되게 약하세요. 창업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천천히 하지 뭐. 근데 투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처음부터 할 때도 굉장히 몰입하셔야 된다. 초기에 또 그렇게 고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비용도 얘기냐면 돌이켜서 창업을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재산 걸고 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사실 월급 주려면 자기 재산 나가잖아요. 네. 빚대기도 하고 물론 모든 분들이 망할 준비해가면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지만 정부 지원 자금 받아서 뭐 내 기술 가지고 그냥 어느 정도 진행하면서 차근차근 하자.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공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기술 개발도 최대한 빨리 할수록 여러분의 성공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고 팀을 잘 짤수록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 창업하실 때 혼자 하시려고 한다라는 것 자체를 저는 극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아주 조언 드리고 싶은 몇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팀은 베스트 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가는 팀이 중요합니다. 네. 그것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저도 참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동향을 이렇게 자세히 공부할 시간은 사실은 거의 없는데요. 오늘 아주 귀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짐 대표님이 경험에서 우러난 많은 컨텐츠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M&A라든가 이렇게 실전적인 관계에서 또 법학자로서 또 법학 박사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컨설팅 회사에 네. 계셨고 해서 네. 그런 관점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M&A를 해야 좋은 M&A가 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도 한번 듣는 기회를 따로 또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조금 이 연결 상태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오늘 굉장히 힘드네요. 오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아마 이제 이게 녹화가 돼가지고 나가시면은 그때는 아마 편안하게 이제 들으실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장시간 강의해 주신 진태준 대표님 감사드리고 시청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걸로 공부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